15 이후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늘 익숙한 것보단 익숙하지 않은 걸 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과학이 준숙하고 영어가 싫어서 문과를 택했고, 한자가 어려워서 유교 경전을 공부하던 시절이 있었죠. 신의 존재를 의심할 때 종교를 찾았고, 도시 엘리트 생활에 익숙해졌을 즈음엔 격오지 사병복무를 자원했습니다. 평생에 걸쳐 누가 내준 숙제를 해본 일이 거의 없고, 대학생활 내내 수많은 단기 아르바이트를 전전한 것도 그런 이유일지 모르겠습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은 익숙한 걸 더 익숙하게 하라고들 이야기하고, 이미 명료한 걸 더 단순하게 하라고 말들 하지만 저는 늘 반대가 좋았습니다. 익숙하다는 건 주변의 특별한 것들을 일상 안으로 편입시켜 돌아보지 않는 게 아니던가요? 잠깐 경험했지만 기자는 좋은 직업이더군요. 만날 수 없을 것 같던 사람들을 만나고 볼 수 없을 것 같던 현장에 다가서죠. 주변 모든 게 빠르게 변하고 그걸 곁에서 바라보기만 해도 커다란 경험이 되는 느낌. 심지어 적성에도 맞았으니 왜 떠나느냐 물음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빠름 속에서 빠르다는 것 자체가 익숙해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 역동적인 사건들이 누군가에겐 삶 자체가 걸렸을 순간들이 아무렇지 않은 게 되고 마는 그런 때, 가만히 주변을 돌아보면 곁에 있는 모두가 그렇게 사는 것도 같았네요. 가장 역동적인 곳에서 그 역동성마저 일상으로 만들고 마는 그런 사람들, 지겹고 권태롭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수년 동안 정속으로 고정된 듯했던 심장이 새삼 뛰는 것 같고 피도 끓어오르는 듯합니다. 다시 만날 땐 어떤 모습일까요? 기대됩니다. 그럼 블랙리스트 오늘 방송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더 쉽게, 더 즐겁게, 그리고 더. 안녕하세요. 블랙리스트 김기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나백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한 손님 한 분. 지난 방송에서 예고했었죠? 그렇죠. 네, 아나백님의 지인이라고요. 지인이죠. 한번 소개를 한번 해주실까요? 제가요? 네. 이 어떤 특정 지역에 굉장히 힙한 기자님이시죠. 여기 특정 지역이라 하면 대한민국의 두 번째 도시. 네, 맞습니다. 아닙니까? 가장 유명한 도시 중에 하나죠. 그리고 요즘 점점 더 관광객도 늘고 있고 그러지 않나요? 그때 힙 기자님의 표현에 의하면 젊은 남자가 없다. 젊은 남자가 없다. 네, 그런 평을 하셨죠. 씁쓸하네. 나를 좋아하는 젊은 남자가 없다. 그렇군요. 네. 그 설명을 내가 놓쳤네. 힙 기자님의 그 닉네임, 이 우리 블랙리스트에서의 닉네임은 미아입니다. 미아. 왜 미아인가요? 제가 취재원을 만났는데 네. 제 머리를 최근에 일이 잘 안 풀려서 염색을 했거든요. 네. 엠마 스톤 같다고. 죄송합니다. 뭐 안 좋은 거 취재하고 있었구나. 비리를 취재하고 있어가지고. 네. 엠마 스톤의 그 라라랜드 극중 이름이 미아죠? 네, 네, 그렇죠. 네, 워낙 매력적이었던 캐릭터. 그 아나베님은 어때요? 그 미아 캐릭터 마음에 들었어요? 매력적이죠. 네. 매력적이었다. 영화는 재미없게 봤지만. 그렇죠. 네. 영화는 재미없게 봤지만. 라라랜드 재미없었나요? 네, 저는 별로였어요. 비추했어요, 그때? 아니, 이렇게 뽕을 좋아하시는, 한국 뽕 좋아하시는 화백님께서. 영화는 재미없게 봤지만 배우들의 연기도 좋았고 음악도 좋았다. 네, 그래서 저는 그걸 좀 놀랐던 게 셋이서 방송을 진행했는데 저만 좋게 본 거예요. 근데 실제로 라라랜드를 밖에서 얘기하는 사람은 다 호평 일색인데 우리 방송을 진행할 때 두 분이 비추를 들고 나오셨더라고요. 저는 일단 그렇게 비현실적인 판타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중간중간 들어가는 그런 맞아. 환상적인 장면들? 그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상은 판도라 보고 눈물을 통통 흘렸던 아나백님이십니다. 근데 라라랜드 약간 사람들이
약간 힙해 보이려고 맞아. 푸살 약간 너무 많이 했어. 약간 해보면 맨날 올리고 와. 네. 근데 어제부터 저희 어제 이제 그 미아님을 처음 뵙고 미아님이 네. 이제 운전도 직접 해주시고 아, 저희가 네. 좋은 공간도 갔었는데 어제부터 힙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더라고요. 힙을 좀 좋아하시는. 힙이 과연 무엇인가 한번 소개 좀 해주실까요? 아 힙이란 그 약간 세련되고 싶어지는 욕망을 표출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번잡하거나 번화하거나 핫한 걸 좋아하지 않는다. 약간 반발 앞서고 있다라는. 힙스터란 단어에서 나온 거 아닌가요? 그쵸 힙스터. 네. 힙스터는 뭔데요? 힙스터가 제가 알기로는 전 잘 다른 정의를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랄까 좀 의식적으로 새로운 걸 추구하고 뭔가 나는 너희들과 달라? 막 약간 맞아. 이런 거를 약간은 처음에는 비하하는 표현이 아니었다가 점점 약간 비하하는 표현, 자조적인 표현 뭐 이런 식으로 쓰이는 게 아닌가. 근데 어제 듣기로는 어제 힙이 쓰이는 그런 방식을 봤을 때는 자조를 이제 또 지나서 하나의 또 이제 새로운 의미의 어떤 가치를 지니는 것 같이 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리 어답터랑은 완전히 대립되는 개념인 거죠. 트렌드를 막 쫓아가는 그쪽이랑은. 그런 건가? 난 되게 특이하더라고. 난 힙이라는 말을 살면서 거의 못 들어봤는데. 아 정말요? 네. 아, 옛날에 허고 밴드 이제 막 무한도전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아 나는 혁오를 이제 나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 네. 그러니까 나는 우리 힙스터들의 그 혁오였는데 무한도전이라는 어떤 대중이 가져갔다. 그때 저는 되게 힙스터가 되게 그런 의미로 받아들인 거예요. 아, 비슷한, 그 얘기를 들으니까 확 이해가 되는 게, 제 옆에 그럼 힙스터가 앉아있네. 그러니까, 나의 사랑인 임수정이 대중의 스타가 되니까 임수정을 버렸다고 했나요? 아. 그러면서 요즘에 또 한예리를 또 사랑했는데, 또 최악의 하루를 뜨니까 한예리도 또 한예리. 버린다는, 뭐 그런 거 비슷한 거죠? 아, 제가 듣기로 힙스터는 그 약간 락밴드에서 시작된 거라고 이거 다 똥멍청이가 얘기해 준 거예요. 네네. 근데 그 아나백의 조르바인. 조르바요. 조르바. 네. 네. 근데 과거에 이제 락스타들이 이렇게 있고, 근데 힙스터들은 음악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맹목적으로 되게 그들을 추종하고 따르는 그냥 너 멋있잖아 막 이런 식으로 거기서부터 힙스터가 생겼다 뭐 이렇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중적으로 우리가 힙한데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냥 뭐랄까 좀 본질보다는 어떤 다른 부분 때문에 진짜 혁오의 음악이 막 정말 음악이 좋으니까 좋아하겠죠. 근데 어떤 음악 자체보다는 그들 스타일 뭐 이런 것들을 더 중시하는 본질보다는 좀 본질 외적인 거를 더 중요시하는 거를 하는 사람들을 힙스터라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전 정의를 들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자리에 정리가 안 있는 되네. 분들 중에서 힙스터를 제대로 정의하는 공통의 그런 건 없네요, 그러면. 네. 그냥 핫한 걸 핫한 곳을 가고 싶지만 그냥 핫은 너무 대중적이기 때문에 또라이고 싶은데 또라이인 척 하는 건가? 뭐 그런 것 같긴 해요. 네, 아무튼 뭐 힙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네. 일단은 우리 초대 손님인 미아 씨는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서 먼저 캐릭터를 설명을 하고 가야 많은 분들이 오늘의 이야기를 좀 더 좀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자기소개 간단히 해주시죠. 아, 네. 저는 부산에 있는 부산일보라는 신문사에서 일하고 있는 미아고요. 힙미야. 예. 힙이야. 힙을 좋아하는 미아고요. 힙을 좋아하는 길을 잃은 사람입니다. 네. 네. 그 최근 관심사 뭐 이런 거 있으세요? 뭐 힙 말고. 아, 최근에요? 네. 아, 최근에 클럽을 빠져가지고요. 한 번 가봤는데 너무 좋아서. 한 번밖에 안 갔습니까? 네. 부산 지역에서 제일 그래도 좀 괜찮은 힙한 클럽. 힙하면은 해운대 빌리진입니다. 빌리진. 네네. 이게 이태원 글램 같은 데인데요. 그러니까 클럽이 아닌 약간 낮에는 바고 네. 12시가 넘어가면 클럽으로 변하는데 그 사이 시간 있잖아요. 약간 네네. 혼동스러운 시간. 사람들이 춤을 춰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는 그 시간이 되게 좋더라고요. 네. 네. 그 시간에서 특별히 뭐 그런 고민하실 때 춤을 추시는 편이세요?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하는 편이세요? 아, 전 약간 찐따 같은 스타일 좋아하거든요. 네. 이렇게 약간 발발 떠는 스타일 있잖아요. 어쩔 줄 몰라 하는. 능숙한 거 말고. 능숙한 거 말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남자들을 보죠. 아, 좀 쩔쩔 매는구나. 이런 사람한테 이제 가서 이렇게 말을 걸고. 아, 말을 걸어 직접? 아니, 말을 못 걸고요. 아. 주변에 이제 알짱알짱 되는 거죠. 말 걸어주기를 바라. 말 걸어주기를 네. 바라면서. 그 많이 그런 데 가면은 뭔가 주도적으로 해야겠다, 세련되게 해야겠다 이런 강박을 가지실 필요가 없다는 거를 저희 청취자분들께서 근데 좀. 미아님 주변의 다른 여성분들도 그런 취향인가요? 그러니까 본인이 약간 소수인가요? 아니면 대부분 그런 거예요? 대부분 네. 그렇게 막 멋있고 이런 남자들은 이제 20대 후반이잖아요. 이제 그런 남자들이 별 영양가 없다는 걸 알죠. 실속이 없다. 실속이 없다는 걸. 네. 일단 저희 이제 부산에서 오늘 보내고 있는 3일째죠?
아, 이틀째구나. 12시 넘어서 도착했으니까. 아, 뭐 굳이 얘기하자면 그렇죠. 네, 2박은 하긴 했습니다. 2박을. 2박은 했지만 오늘이 이틀째입니다. 그동안 이틀 동안 저는 평생 처음 오는 부산이거든요. 아, 그래요? 일본을 갈 때 잠깐 몇 시간 경유했던 적은 있는데 거의 그 부산 항해만 있었어요. 일본 배 타고 가기 위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산을 처음 오는 건데, 그리고 네. 아나백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자랑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랑이라기보단 제가 부산 처음 왔으니까 유명한 해운대를 가보면 어떨까, 광안리를 가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오만상을 쓰면서 굳이 우리가 가야 하냐, 자갈치 시장에 그 냄새나는 그 바닷가 앞에서 잤는데, 그럼 한번 말로라도 좀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여기 부산 분도 계시니까. 제가요? 어떤 공간이었는지, 아나백의 부산은 어떤 곳이, 저한테는 자갈치 냄새 가득한 그런 곳인데. 저는 되게 다양한 목적으로 되게 여러 번 오게 됐어요. 제가 예전에 방송국에서 잠깐 일할 때가 있었는데, 네. 그 방송에서 방송 프로그램의 주인공이 부산 분이라, 한 달에 진짜 7, 8번은 온 적이 있었어요. 특정 지역에. 네. 그거랑, 이제 희망버스 때문에 한 3, 4번 오고. 희망버스 하면 또 아나백이죠. 저희 팟캐스트 주로 들으시는 분들은 아나백이 그 게릴라처럼 산을 넘어서 경찰을 피하고 뭐 이런 마치 체게바라의 이야기를 듣는 듯한 그 어느 회에 사는지 모르겠는데. 조를 나눠서. 네, 4명씩 나눠가지고, 영도산을 넘어가지고 막. 네. 영도 산 없어요. 영도 섬입니다, 여러분. 섬인데 이제 가운데 이제 높은 부분을 막 올라가서. 네. 다리로 돼 있어요, 다리로. 많은 분들이 뭐 들으셨겠지만, 그런 일이 있었고. 그거랑 이제 가족여행 간 적이 있었고, 출장도 여기 이제 몇 번 왔었고, 네. 이래저래 부산을 많이 오게 됐어요. 근데 해운대 같은 경우는 그냥 유흥가? 바다 해수욕장을 낀 유흥가 느낌? 그리고 광안리는 약간 더티하다? 네. 해수욕장 있는 강남역이죠. 네. 그래요? 그렇죠. 정확하네요. 네. 그리고 송정 해수욕장인가를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는 약간 나이대가 한 중년급. 그쵸. 거의 이제 불륜의 메카였다가 이제 메카 자리를 조금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어딘가 불려요? 지금은 송도 해수욕장이라고. 송도 해수욕장. 네. 거기가 이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네, 그 목적에 맞는 해수욕장을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부산에 대한 이야기. 저희는 이제 이틀 보냈으니까 부산에서 일단은 처음 도착해서 어떤 음식을 먹을까 하고 제가 여러 가지 제안을 했죠, 아나백한테. 그러니까 아나백이 주저없이 밀면을 먹으러 가자. 안 먹어봤다니까. 네.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춘천 가서도 한번 실망했었는데 그쵸. 춘천에서 막국수가 있대. 막국수가 있대서 막국수는 무엇일까 하고 갔더니 제가 냉면집 가서 먹던 거랑 크게 차이가 없네요. 약간 기름진 냉면이 나오더라고요. 면이 더 굵고. 네, 그래서 오늘 또 어제 이제 밀면을 처음 부산에서 먹었는데 밀면은 과연 뭘까 했더니 막국수에서 또 얼마 변하지 않은. 그렇죠. 네, 밀로 만든 면인가요? 그렇죠. 네, 뭐 그런 게 나와서 굳이 부산 와서 특색 있는 음식으로 밀면을 굳이 먹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근데 제가 돼지국밥은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제가 제일 처음 먹은 돼지국밥이 영도의 해양대 근처에서 제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이제 거기 먹었는데 약간의 과장을 보태서 한 숟갈에 고기 한 점씩이 올라오는. 네, 그래서 여긴 대단하다. 진짜 돼지국밥이 맞구나. 우리 이거 순대국밥이면 순대 막 3, 4개 들어있잖아요. 내가 돼지가 되는 듯한.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때 돼지국밥. 네, 저는 돼지국밥을 처음 들었던 게 그 영화 변호인을 보시면은 그 영화 속에서 이제 그 어머니처럼, 그러니까 그 피해자의 어머니시죠? 그쵸, 네. 네, 그 분 성함이 뭐죠? 김혜자? 아니 무슨 소리니? 김영애. 김영애 씨. 네, 김영애 씨가 돼지국밥집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송강호 씨가 자주 찾아서 단골로 손님이 되잖아요. 그걸 영화를 보고 나서 너무나 돼지국밥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찾았더니 돼지국밥이 있더라고요. 서울에? 네, 서울에. 네. 그래서 돼지국밥을 처음 먹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네. 맛 어땠나요? 좀 맛있었어요. 순대국밥도 좋아하는데 국밥도 그냥 괜찮은데 이게 부산 음식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달까요?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가 밀면을 먹고 나서 저녁에 이제 원조 바닷집이라고 이제 김 기사가 맛집을 수소문해서 여러 가지 리스트 갖고 왔어요. 네. 그중에 가까운 데 찾아보니까 그 백종원의 3대 천왕? 거기에 소개된 그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죠. 네, 거기 전에 아나백이 여의도에서 밥 먹는데 무슨 곱새? 낙곱새. 네, 낙곱새, 곱창, 새우를 약간 양념간 해가지고 먹는 찌개 같은 찜? 네. 찌개 같은 거는 굉장히 맛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식당에 가니까 VJ 특공대 영상을 계속 틀어놓더라고요. 부산에서 낙곱새 모르면 간첩이라요, 막 이런 식으로. 어느 지역에 가도 그런 메뉴 하는 거. 그쵸. 왔는데 진짜 낙곱이란 게 있는 거예요. 낙새도 있고.
그래서 이게 정말 그 방송이 과장이 아니었구나. 일부 과장이 있을지 몰라도 왜곡은 아니구나. 허위 사실은 아니구나. 네, 그거 뭐 맛있게 먹고. 실제로 맛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우리가 이제 힙 기자님이 미아님을 만나가지고 그 초량이라는 어떤 카페라고 해야 될까요? 카페 겸 초량 카페 겸 뭐 맥주도 팔고. 네. 그 약간 일제 시대에 있었을 것 같은 약간 다양한 문화가 섞인 듯한 가옥 있잖아요. 적산가옥. 적산가옥. 적산가옥이라면 일본 애들이 노코간. 예, 그 적산가옥을 좀 개조를 해서 좀 현대식으로 좀 예쁘게 더 만들어놨어요. 네, 그래가지고 가서 그곳에서 낮에는 우유를 판다고 하고 저녁에는 맥주, 수제 맥주 같은 거, 드리프트 맥주? 뭐 이런 거 판다고 하는데 수제 맥주라고 하십시오. 잘 모릅니다. 있어 보이잖아. 그래가지고 그걸 마셨는데 분위기가 정말 좋습니다. 맞아요. 그 야경도 진짜 좋고 부산에 오시는 분들은 그 초량 맥주집 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차가 있어야 됩니다. 아 맞네. 네, 그것도 좀 엔진 CC 좀 있는 걸로. 그렇죠. 네, 올라가다 멈출 수가 있으니까. 아이오닉은 안 됩니다. 네. 일단 또 부산하면 부산영화제 있잖아요. 그렇죠. 네, 국내 최대 영화제라고 불렸으나 전주 국제영화제한테 작년에 자리를 빼앗겼던. 그리고 이제 우리 기춘대군님께서 네. 직접 이렇게 네, 우리 서병수 시장도 그쵸. 또 네.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상당한 부침을 겪었던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렸던 그 공간들을 찾았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메가박스 CGV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부산극장 같은 전통극장 사이에. 그래서 저희가 메가박스랑 CGV를 좀 알아봤는데 관수가 너무 적어요. 메가박스는 관수가 신관, 본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두 군데가 있었고 관수는 8구관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 CGV를 찾아봤는데 3관인가 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 전주국제영화제나 뭐 다른 유명한 영화제 거리들을 가면 극장들이 많이 있는데 그곳이 다 멀티플렉스화 됐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좀 우리 역사를 아시는 분들, 전주 오래 사셨던 분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극장들이 다 지역의 전통극장이었다. 문화의 거리였다. 그런데 그곳을 이제 멀티플렉스가 처음 장악하던 시절에 그런 짓 많이 했잖아요. 먼저 배급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좋은 영화 배급을 안 주는 거죠. 그때는 극장별로 계약을 했으니까. 그래서 점점 더 고사시킨 다음에 그 극장을 빼앗는 형태의 것들을 많이 했는데 이곳도 약간 그런 형식으로 조성된 게 아닌가 싶었어요. 사실은. 역사가 오래된 곳을 멀티플렉스가 먹어가는 과정. 그렇죠. 원래 부산극장이라고 뭐 부영극장 이런 그 전통극장들이 있었는데 뭐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멀티플렉스가 된 건데 근데 이미 여러분이 아시는 남포동 비프 거리는 그러니까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리지 않다고 봐야 되죠. 이미 해운대로 다 넘어갔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 초기 모태 때는 1회, 2회 때는 거기에 이제 신문지를 깔고 배우들이랑 감독들이 이제 깡소주에 새우깡을 먹는 게 깡새우 되게 있어 보이네. 네. 그걸로 이제 되게 밑바닥 정서를 표현했는데 네. 이미 그 거리 자체가 상업화가 됐고 이미 해운대에 못 들어진 영화의 전당 건물에 해운대 백사장으로 다 옮겨갔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뭐 씨앗호떡의 거리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한. 영화제 때 거기서 영화도 하긴 하죠. 영화는 하는데 네. 거의 해운대가 90 여기는 10%도 안 할 겁니다. 주요 행사는 그쪽에서 한다고 그쵸, 보는 게 그쵸. 맞네요. 레드카펫 그런데 다 거기서 영화제 그렇죠. 다 영화의 전당. 아니면 백사장. 그 영화 팬들에게 있어서 부산은 약간 메카와 같은 곳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언제고 한 번은 가봐야 하는 충무로 하지만 또 부산에서도 자체적으로 영화 제작사들도 많고 여러 가지 영화 문화가 공유되고 있으니까. 근데 부산국제영화제 이후에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줄었잖아요. 사람들이 우리 영화인들이 어디로 갈까 다른 데로 가야 하나 이런 얘기들도 많았고 실제로 성남의 이재명 시장이 네, 예전에 이제 부천시장 하셨던 그 원혜영 의원이 그 부천을 판타스틱 국제영화제나 막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막 중흥시켜가지고 애니메이터들이 부천으로 많이 넘어갔거든요. 그런 것처럼 성남의 이재명 시장이 부산의 그런 위기를 틈타서 호시탐탐 영화인들 넘어오라고 뭐 세제 감면 혜택이나 이런 걸 줘서 많은 분들이 실제로 고민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봤을 때 영화인의 지금 메카지만 이 위치가 좀 흔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지금 시장님부터 해가지고 또 저희가 시장을 건너서 여기로 오는데 스피커들에서 부산에 많은 운동들이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잖아요. 그 비정규직 노조인가요? 네, 공공기관에서 고용된 형태가 비정규직이신 분들이 이제 구청 앞에서 한 20명에서 30명 정도의 분들이 줄을 맞춰서 앉아서 이제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환경미화원 분들인 것 같아요. 청소 용역업체 분들이신데 다른 데는 이제 최저임금 이상 주는 데도 되게 많거든요. 여기 중구나 아니면 사업 같은 경우 조례 제정으로 하는데 서구 같은 경우에는 좀 독점적으로
운영이 돼서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구별로 좀 그 계약 형태가 다르니까. 그렇죠. 네. 아무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보게 되는 지점이 있는 그런 도시 부산이었습니다. 자, 일단 부산에서 녹음을 진행해야 되는데 저희가 부산에서 스터디룸을 하나 검색을 해서 알아봤어요. 아, 그쵸. 네. 네, 스터디룸을 검색해서 우리 내일 여기서는 홍익 스터디룸이라는 걸 또 구해가지고 정확히 얘기하면 홍익 스터디 카페였죠. 네. 그래서 여기 가서 우리 이제 녹음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저희 정통 녹음하는 녹음기도 안 들고 간단하게 패드로도 녹음을 하게 되는데 또 이제 스터디 카페 하면 왠지 당연히 우리는 칸막이가 있고 그쵸. 방이 각각 나눠져 있는 그런 데인 줄 알았는데. 그런 데인 줄 알았는데 딱 와보니까 여기는 좀 정말 독특한 공간이다. 문화공간? 종합문화공간. 네. 저희 종합문화공간 무비시네 영화방 시절에 우리의 원대한 포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쵸, 네. 정말 이색적이고 매력있고 색다른 공간은 어떤 형태로 창조가 되고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되고 운영이 되는가. 그럴 때 이런 카페를 소개하면 좋겠다. 동양과 서양은 아니고 약간 그 중동의 동양과 동양. 네. 동양과 동양. 그리고 이 동양에 아프리카 지역에 뭐 이집트 그런 것도 있고 또 그 서양적인 네. 부분들도 있고 상당히 그래요. 그런데 이 모든 게 일관성이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톤 앤 매너가 정말 깔끔합니다. 그리고 이게 네. 카페 전체를 카페가 크진 않은데 전체를 빌릴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왔는데 주인님이 단돈 2,000원으로 한 네. 시간에. 끝날 때 전화만 해요. 이러고 올라가셨어요. 네. 저희가 처음에 전화를 해서 이 칸막이가 안 나눠져 있다는 데에 대한 충격을 좀 약간 나타냈더니 네, 그렇죠. 네. 칸막이가 무슨 필요가 있냐. 와라. 이 카페가 전체가 외벽이 칸막이야. 여기가 부산입니다, 여러분. 네. 정말 서울 사람들이 생각하는 스케일 자체가. 그죠. 네. 포부가 다르죠. 그 돼지국밥이 돼지가 무한대로 올라왔다는 그렇죠. 서울에서는 그런 게 잘 없으니까. 각박하죠, 서울.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스터디 카페라고 할 때 스터디를 우리가 얼마나 편협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네. 토익이나 풀고. 토익이나 풀고 있다고 자격증 시험 네, 공부하고 모의 면접하고 이런 고시 시스템이 공부하고 아닙니다. 공무원 되겠다고 또 우리 힙 기자님이 공무원에 대한 반감을 또 어제 드러내셨는데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진짜 깊이 있는 진짜 이런- 학문이란 무엇인가. 저거 읽어주시죠, 우리 힙 기자님. 나의 일생을 불태워 살고 가볍게 떠나자. 그렇죠. 그 앞에 홍익 이념은 좀 부끄러워요. 좀 들으시는 분들이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네. 아니지, 이게 노출되면 안 됩니다. 우리 왜요? 이제 힙 기자님이 자주 애용하셔야 되는데. 이런 블로그 이런 데 올라오면 안 됩니다. 네. 이거 정말 여기를 보면은 악기가 이제 3개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 정말? 하나는 작은 기타 우쿨렐레라고 하나요? 네. 네, 그 작은 우쿨렐레랑 기타 반대쪽엔 바이올린, 바이올린 그리고 한쪽엔 한쪽엔 장구가 있습니다. 자, 이런 악기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을 만큼 폭넓은 진짜, 진짜 다양성이 스펙트럼이 네. 어마어마하네요. 저희가 항상 이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 자본주의, 자유주의, 뭐 이런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공존할 수 있는 사실 우리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같이 채택하고 있는 국가 아닙니까? 네. 이런 국가를 잘 발전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종다양성, 문화 다양성이 필수 아닙니까? 다양성 속에서 많은 것들이 존중돼야 하는데 이곳이야말로 그 이념을 잘 설파하고 있는 그런 곳이 아닌가. 그리고 김 기사 옆에 있는 이 난이 되게 인상 깊네요. 네, 꽃으로 활짝 피우고. 이게 왜요? 그냥 뭔가 난이 잘 어울리는, 그러니까 식물들도 몇 개 있는데, 식물들도 약간 그 구성이 되게 다양한 것 같고. 되게 넓은 잎과 네, 여기도 다. 그리고요, 이 카페 같은 경우에 액자가 한 20개는 걸려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이 공간 대비 액자가 정말 많이 깔려있는데,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여러분 난잡할 것 같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통일성이 있어요. 네. 그 얼마 전에 그 아나백이 이제 제가 레이팅이 가장 좋아하는 감독으로 꼽는 주세페 토르나토레 감독의 네. 베스트 오퍼라는 영화를 보셨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 영화를 보면 그 액자가 한 공간에 무려 한 200개는 걸려있지 않나요? 그쵸. 그런데 그 공간의 멋스러움과 그 압도감이 정말 느껴지잖아요. 다 여자 그림 아니었나요? 그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여자 그림이랑? 좋았어요. 불편했어요? 아니요. 근데 이거와 약간 다르죠. 네. 이 느낌하고는. 네, 이 느낌의 그 조화스러운 것과는 보다는 좀 더 탐욕이나 이런 것들? 좀 약간 무섭다. 네, 좀 뭐 집착이나 뭐 이런 게 네. 느껴지긴 했지만, 어쨌든 그 수많은 액자를 자연스럽게 공간적으로 활용했다. 그런 매력은 있는 스터디룸입니다. 진정한 스터디. 네. 그쵸.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이제 오프닝에서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게, 마지막은 아니고요. 우리가 또 이제 이 부산이라는 제2의 도시에 와서 길 찾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특히 이 공간을 찾을 때 검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그 핸드폰 어플, 다 스마트폰 네. 쓰시잖아요, 요즘 많이. 그 스마트폰 어플, 길 찾는 어플을 딱 켜키고 상호명을 입력하면 당연히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안 찾아지는 그런 공간들이 은근히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특별히 다음 카카오.
그 앱에 카카오 앱에 정말 찾기가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각성해야 하지 않나. 네, 저희가 항상 이제 네이버보단 다음 항상 2등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는데 삼성보단 LG. 네, 좀 각성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래서 2등이구나. 이래서 2등이구나. 이래서 2등이구나.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아, 댓글 소개해야죠? 네, 그거 얘기한 거예요. 네. 댓글 소개 한번 해주시죠. 어디부터 하면 되나요? 그 푸르다님인가요? 네, 푸르다님. 우리가 네. 좀 늦었네. 작년 12월 17일에 아이. 적어주신 건데 네. 아마 우리 그때 신기한 동물 사전 방송하면서 그때 이제 논란이 됐었던 내용인데 말씀 뭐 읽어드릴게요. 여혐 작은 일 아닙니다. 그리고 작은 일이라고 덮다 보면 큰 일이 됩니다. 박근혜를 비판하는데 여성이라는 성을 거론한다는 게 잘못인 거죠. 물론 조율하며 함께 할 수 있다는 건 중요하지만 큰 목표를 위해 개인의 이익이나 불편을 감수할 수 있지만 올바르지 못한 가치관까지 수용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적어주셨어요. 네. 이때 아마 그 DJ DOC의 노래 미스박. 수치인 불명. 에서 미스박 논란을 가지고 저희가 얘기했던 걸 듣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여혐 작은 제가 해명해야 되는 건 네, 그렇죠. 그렇죠. 아, 제가 근데 이거 소개를 일찍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늦어진 거는 절대 피한 게 아닙니다. 일단 네, 까먹어서. 자꾸 까먹어서 저희가 매번 하려고 했는데 자꾸 까먹어서 그렇게 됐고요. 일단은 여혐에 대해서는 저도 기본적으로는 좀 불편한 감정이나 여혐만이 아니죠. 모든 종류의 혐오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른 것을 혐오하고 이런 부분을 제가 권장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때 말씀을 드렸던 건 그 중간중간에 후렴구가 문제가 됐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후렴구가 과연 혐오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던 거고 조금은 제 해석이 꼭 맞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그때도 이제 아나백하고도 좀 차이가 있었고 온도차가 있었고 되게 다양한 그런 스펙트럼이 있을 수 있지 않나. 그리고 하나의 그 촛불 집회나 이런 하나의 집회 그런 집단이 모였을 때 그게 사실은 하나가 아니고 정말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는데 그 불편함을 호소하는 방식에 있어서 오히려 더 불편함을 호소하지 않았나 저희가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네. 제 생각을 말하자면 집회에 참가하는 사람 절반이 여성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양한 목소리가 아니라 절반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그 인정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좀 그게 생각했던 게 그 미스박 그다음 세뇨리따 세뇨리당 약간 새누리당과 뭔가 이렇게 아가씨 세뇨리따를 그런 게 그래서 이게 비판의 지점이 그게 두 가지였는데 그러니까 박 앞에 미스를 붙여서 그 성에 대한 약간 좀 부정적인 인상 그런 걸 좀 강화한다. 누구를 조롱하기 위해서 누굴 조롱하기 위해서 어떤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가 있는 단어를 강화해도 되느냐의 문제와 그다음 새누리당 이것도 마찬가지의 문제였죠. 새누리따라는 그 여성적인 그런 어휘를 쓸 때 새누리당을 비판하는 걸 통해서 더 강화하지 않나? 주로 성과 관련된 단어를 더 강화하지 않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 그 정도 할 수 있지 않나라고 했던 건데 좀 절반이 또 그걸로 인해서 뭐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나? 좀 모르겠습니다. 이거 나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거 날 봐요. 도와달라고. 이거 댓글 소개를 저희가 사실은 이 전까지 늘 해오다가 이것 때 멈췄거든요. 그래서 이거에서 미룬 게 많네요. 갑자기 중단되니까 좀 너무 너네 비겁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또 있을 수도 있는 제발저리는. 그래서 배를 타기 전에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 명확하게 저희가 말씀드리긴 애매합니다. 근데 그런 감성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죠. 꼭 머리로 그냥 한다고 해서 그래 그렇다니까 그런 건 알겠는데 전혀 이게 다 와닿지 않으니까. 제가 최근에 겪은 일을 뭐 기사를 썼는데 어떤 공무원 분이 여기자랑 여성 시의원이랑 짝짝꿍해서 기사를 썼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시의원이 견제 역할을 하니까 그거를 알려주잖아요. 어떤 사실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볼 때 그러면 우리는 남자 기자랑 남성 정치인이 짝짝꿍해서 기사를 만들었다 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여성이라는 게 그렇게 끄집어낼 수 있는 뭔가 내가 이 사람을 비난하고 싶을 때 끄집어낼 수 있는 요소가 아니듯. 그러니까 그 미스 박이라는 표현도 남자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충분히 그건 이해하지만 여성이라는 게 그걸 비하하기 위해 사용될 도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명박을 우리가 환경도 모르는 남자 역시 돈밖에 모르는 남자 이렇게 비난하지 않듯 여성이라는 정체성도 그렇게 활용되어선 자체가 안 된다는 게
여성이라는 성을 그렇게 쓰는 거에 대한 문제의식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언제나 이 청취자님들의 그 댓글 하나하나를 정말 소중하게, 소중하게 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댓글로 넘어가죠. 뭐 하면 되나요? 희장님의 댓글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희장님. 저희도 출연하시는 희장님이시죠? 네. 김 기사님 예고편 더빙 크크크크크 열일하십니다 진짜. 고군분투하시는 만큼 무비신의 영화방도 2017년엔 더 흥할 거예요. 힘내시고 앞으로 쭉 더 좋은 방송 부탁할게요. 네. 라는 댓글이 달렸네요. 아마도 오늘도 외국 영화죠? 아, 네. 네, 오늘 캡틴 필립스인데 제가 이제 또 캡틴 필립스부터 이제 또 소말리아 해적까지 다양한 연기를 보여드릴게요. 그 여러분들께서 이제 저의 그 또 예고편 더빙 그 열일에 또 감동을 많이 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저와 희장님의 아이디어죠. 네, 이게 제가 그게 채택된지도 몰랐는데 갑자기 아나백이 방송 중에 오늘 나가는 거죠? 이렇게 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이 예고편을 나중에 삽입을 하잖아요. 네. 처음에 이제. 근데 그래서 제가 어떤 정해진 거 없이 딱 자, 예고편 끝나고 이제 다시 시작할 때, 네. 아, 김 기사님 목소리 잘 들었나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박수를 쳤죠. 당황스럽게. 저도 하다 보니까 점점 내면 연기를 하게 되고, 점점 다양한 캐릭터, 그리고 이렇게 예고편이 1분 30초 길이 아닙니까? 그쵸. 배우들은 1시간 30분 안에 담아내는 걸, 전 1분 30초 동안의 희노애락을, 또 기승전결을 다 보여드리기 위해서 항상 고민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요즘에 자꾸 외국 영화 하는 건가요? 또 그런 건 아니지만, 요즘 이제 그 필립스 선장의 내면은 과연 어땠을까? 그리고 소말리아 해적들의, 그를 납치하는 소말리아 해적들의 내면은 어떤 걸까를 많이 생각해보면서 영화를 봤습니다. 네. 그 부분 조금 이따 예고편에서 제 연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 다음은 짧은 댓글인데요. 잭슨님이 적어주셨어요. 네. 1월 20일이었는데, 김 기사님 팬입니다. 사랑해요. 하트. 네. 이 하트, 제가 전에부터 많이 말씀드렸죠. 이거 정말 황당한 얘기인데요. 예전에 하트가 하나 달린 적이 있어요, 댓글에. 근데 가운데가 하얗게 빈 하트다. 근데 어디서 듣고 와선 이것은 뭔가 좋아하지 않음에도 그냥 겉으로 허례의식 같은 하트. 그러니까 입만 웃고 눈은 안 웃는 그런 하트이기 때문에 자기는 되게 기분이 불쾌하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또 과장이 있는데 좋진 않다라고 했죠. 그리고 제가 이거를 그 여자 후배분과 대화를 하다가 아니 이렇게 왔다 하트가 하트가 딱 보여주니까 속이 비었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들은 이제 정말 마음이 있으면은 까만 하트를 하고 그 다음에 아닌 경우에는 속이 빈 하트를 예의상 한다는 거지.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요? 그 친구가 장난을 한 거구나. 내가 속았네요. 믿었구나. 아무튼 그래서 저는 또 이 문자를 보고 이 댓글을 보고 잭슨님이 김 기사님 팬입니다. 사랑해요. 검은 하트 해가지고 기분이 좋다가 갑자기 잭슨 하면 왠지 좀 남자 같잖아요. 그 털 많고 이게 흑인인데 몸은 한 2m 되고. MLB 하실 것 같아요. 예, 그래갖고 좀 이거 좀 그 아주 좋진 않다 생각했다가 잭슨이 성이잖아. 그죠? 여자들도 잭슨이라는 성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잭슨. 좋은데? 하지만 뭐 마가리 잭슨이나 뭐 있을 수 있다. 뭐 르네 잭슨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긍정적인 쪽으로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네, 뭐. 네. 그다음 이름 임영님. 이름 임영님이 적어주신 건데, 저희 이제 무비신의 영화방 상, 네. 저희도 이제 상도 연말 시상식을 네, 개최했죠. 네. 본의 있는 상이라고 네. 주장하는, 네. 자기 전에 좀 들으려고 했는데 너무 재밌고 공감돼서 영화상 1, 2부 4시간 분량을 다 듣고 새벽 3시에 잤네요. 덜덜덜. 출근해야 하는데 세 분의 재치와 케미가 대단하십니다. 와. 영화상 3회 축하드립니다. 대종상은 뭐 크크 이미 뛰어넘으셨네요. 네. 라고 적어주셨네요. 극찬이다, 이걸 보고 진짜. 와서 김 기사가 굉장히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 그런 걸 항상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정말 청취자들이 있을까? 그 수치로 표현하는 다운로드가 진짜일까? 늘 고민했어요. 왜냐면 그 리액션 같은 것들도 없고 막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는데 이거를 보고 나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사람 마음에라도 가 닿았으면 성공한 거다. 저희가 전에 그 되게 장문의 댓글 이런 거 혹시 보셨어요? 되게 약간 마음이 약간 왔다 갔다 하죠. 네. 한 사람만 봐도 아니, 성공한 이거 거다. 유재석 같은 멘트를. 왜 비웃으세요? 아무튼 저는 이 한 사람의 이 마음에 다가선 걸로 충분히 만족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사과 말씀을 사과 말씀 드려야죠. 네, 제가 무릎 꿇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그 그림 퀴즈를 해보려고 이제 2번 했는데 네. 그다음에 정신이 없어서 마음의 여유도 없고 제 작품 활동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네. 결과물이. 그래서 이번을 공식적으로 안 하겠다고. 아니 뭐 기사를 써야 기자고 그림을 그려야 화백 아닙니까? 아니 작품 활동을 너무 오래 중단했어요. 그리고 제가 부끄러웠던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똥멍청 감독하고 셋이 녹음을 하고 김 기사는 가지고 똥멍 감독님하고 저랑 이제 술을 한잔 하는데
어떤 한 분이 오셨어요. 똥멍님의 지인분이. 근데 진짜로 그림 그리시는 분이에요. 와. 나한테 똥멍 제가 안화백입니다 라고 소개를. 그래서 제가 창피해. 너무 이렇게 부끄러웠던 기억이 나네요. 이 안화백이 분명히 이제 2차로 다시 그림을 그려보겠다. 지난번에 내가 소홀했던 것 같다라고 할 때, 제가 이걸 굳이 말렸어요. 분명히 이게 연재가 되지 않을 거거든. 근데, 아니나 다를까, 2회만 하고 바로 연재를 중단하는 모습, 참 안타깝습니다. 다음에 하는 일만큼은, 이제 뭐 합격을 하게 된다면 쭉 할 수 있도록. 그럼요. 좋겠어요. 네. 네, 일단 배는 못 내리니까 한번 출항하면. 그렇습니다. 자, 이제, 먼저 하는 이야기는 이제 끝났고요. 예고편 듣고 오셔서 본격적인 영화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엘라베마. 해적이 접근 중인 것 같다. 선원들에게 알리고 물대포 준비하세요. 아마 어선일 거예요. 어선이 아니오. 스스로 인질이 된 선장. 모두 잘 들어. 해적의 습격을 받았다. 뭉치면 살 수 있다. 선원들은 어딨어? 죽이고 싶으면 날 죽여! 날 봐. 이제 내가 선장이다. 생존을 건 협상이 시작됐다. 선멸단 너네나 아니면 다 죽일 거야. 하지 마세요. 놈들을 보내야 하잖아. 미국 해군을 이길 순 없어. 네비실 팀이 도착했다. 필립스 선장 들립니까? 필립스 선장 들립니까? 캡틴 필립스 세계의 구출 실화. 네, 캡틴 필립스 영화는 일단 납치 영화입니다. 음. 네. 갑자기 그 리액션은 뭐예요? 왜요? 내가 리액션 좀 하겠다는데. 되게 의외의 리액션이라서. 네. 네, 이제 컨테이너 선박 주인공은 캡틴 필립스, 그러니까 리처드 필립스라는 그 선장입니다. 네. 이제 처음 영화 시작부터 그 배를 타러 가는데요. 컨테이너선에 타서 이제 컨테이너선에 이제 실린 화물을 안전하게 수송해야 되는데 해적이 득실득실거리는 소말리아 지역 해상을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한번 해적이 따라붙죠. 근데 1차 해적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좀 기지를 발휘해서 해적을 따돌리죠. 네. 근데 두 번째 왔을 때는 어떻게 방해를 하다가 결국 해적에게 납치됩니다. 해적에게 배가 납치됐는데 선장하고 뭐 한두 명 정도만 해적한테 잡히고 나머지는 숨게 되죠. 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어찌어찌 해서 숨어있던 그 선원들이 그 납치범들 소말리아 해적 한 명을 사로잡아서 인질을 맞교환하자. 그래서 막 교환하게 되는데 그쪽에서 소말리아 해적들이 약속 지키지 않죠. 그래서 네. 배에 구명정이 달려있는데 그 구명정으로 탈출하는데 선장을 데리고 탈출하게 됩니다. 네. 근데 그걸 이제 타고 나서 알게 되는 거죠. 그 구멍정이 얼마나 느린지. 그렇죠. 나중에 이제 뭐 그 선장을 구출하기 위해서 미 해군이 출동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결론을 치닫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네, 이 영화 앞에 분명히 그 구명정 얘기 잠깐 들었는데 영화를 보다 보면 이게 일단은 주인공 시점이 그 선장 시점이니까 영화 네네. 자체도 캡틴 필립스고 선장 시점에서 보면 소말리아 애들이 진짜 나쁜 놈이다 그렇게 계속 보게 되다가 어느 순간 그 생각이 문득 들어요. 소말리아 해적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네네. 너무나 이게 어리숙하고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거야. 모든 일들이 계획대로 안 돼. 맞아요. A부터 Z까지 진짜 납치를 하기 위해서 들어간 건데 계획도 짜고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고생고생을 다 하다가 결국 다 사살되거나 막 잡혀버리거나 그런 이야기를 해적들의 연기도 정말 일품이죠. 네. 그리고 그 구명전에 애써 그 구명정에 타가지고 이제 소말리아로 돌아가는데 아무리 가도 소말리아가 안 나와 해변이 너무 느려. 그래가지고 결국 당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여러 측면에서 한번 이야기해볼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줄거리 잘 말씀해 주셨고 일단은 감독이 누군지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감독, 그 유명한 폴 그린그래스입니다. 그렇죠. 폴 그린그래스 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전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핸드헬드와 실화. 네, 그 두 가지죠. 핸드헬드라고 하면은 카메라를 그 어깨에 짊어지거나 어깨 용어로 그 데모찌라고 하죠. 그죠. 들고 찍는. 네. 들고 찍다 보니까 아무래도 흔들림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흔들림이 처음에는 좀 기분 나쁘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데 이 폴 그린그래스 같은 경우에는 그걸 현장감을 좀 높이는 방식으로 네. 활용을 하는 거예요. 일종의 다큐멘터리처럼. 실제로 다큐멘터리 형식을 많이 찍기도 했었고 페이크 다큐멘터리인 그 블러드 선데이
페이크 다큐인가요? 블러디 선데이가? 페이크 다큐죠. 일종의. 아, 그 완전 정형적인 다큐는 아닌데 찍는 저는 그냥 형식적인 극영화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 정통 다큐를 아시니까. 네, 근데 그 영화를 보다 보면 부끄럽네요. 일종의 그 인터뷰나 이런 것들이 약간 다큐 형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 페이크 다큐적인 형식이 들어가 있다 정도. 기자회견 같은 것들이 약간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기억이 나네요. 네네, 그렇게 들어갈 수 있죠. 인터뷰도 있고. 네, 그 폴 그린그래스 감독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폴 그린그래스 하면 가장 유명한 게 본 시리즈. 아, 그렇죠. 네, 제이슨 본이라는 희대의 액션 영웅, 그리고 스파이 액션 영웅을 탄생시켜서 007을 잇는. 네, 007 그냥 아주 박살냈죠. 네, 이제는 제이슨 본, 맷 데이먼이 거의 최고의 스파이다 이렇게 꼽히고요. 그런 영화들을 만들었던 폴 그린그래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화 영화들에서 상당한 강점을 보이는데 어떤 영화가 있습니까? 아, 이거 갑자기 물어보는. 네. 네. 실화 영화는 그 그린존이라는 영화가 있었고요. 역시 맷 데이먼. 예, 맷 데이먼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기억나는 플라이트 93인가요? 네. 예, 그 9.11 테러에서 테러에 성공하지 못하고 그냥 땅으로 추락해버린 비행기가 하나 있었는데 네. 그 비행기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루는 영화예요. 네. 약간의 상상력이 가미됐겠죠, 당연히. 그 영화랑 또 기억나는 게 또 있나요? 뭐죠? 아니,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실화 영화를 네. 상당히 많이 찍는 감독이고. 제가 좋아해서 많이 봤어요. 네. 폴 그린그래스 좋아하셨어요? 네네네. 저는 이제 특별히 좋아하진 않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흔들리는 거 멀미나요, 약간. 아. 네, 그래서 제가 걱정인 게 제가 이제 또 선원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아니, 폴 그린그래스한테도 멀미를 내는 내가 진짜 배 타고 엄청 멀미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 있는데, 그 영화 혹시 아세요? 어떤 영화요? 그 마법사들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 그때 이게 무슨 영화냐면 연극 형식으로 쭉 원테이크로 영화를 쫙 찍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저 대학교 때 영화 동아리 같은 뭐 그런 게 하나 있었어요. 영화 소모임? 거기서 단체 관람을 하러 상암 극장을 갔는데 CGV를 그 계속 핸드헬드잖아요. 네. 이 2시간 내내 찍으니까 실제로 어떤 누나가 그 중간에 멀미가 나가서 토를 했던. 진짜로. 그 영화를 김 기사에게 추천을 합니다. 한번 보시고 네. 자가진단 한번 해보시기를. 그리고 저희 감독 초대석에서 이제 총 2번 모셨는데, 조이에반 감독의 데뷔작인 사람이 미래다? 사람이 미래다? 네, 사람이 미래다. 이 영화를 보면은 그 영화 중간에 이제 상당히 핸드헬드 기법을 많이 차용을 하죠. 네, 그 감독이 2명인데 한 명이 심하게 수전증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의도치 않은 핸드헬드에 좀 다큐멘터리에 좀 당황을 했던 모습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호불호가 크게 갈리는 핸드헬드 기법의 최강자 폴 그린그래스가 되겠습니다. 또 주목할 만한 배우도 한 명 출연합니다. 아, 우리 톰 형. 네, 얼마 전에 개봉했던 설리 허드슨 강의 비밀에서는 기장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예전에 터미널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공항에서 미아가 돼요. 거의 난민? 미아? 공항 난민이 되고요. 미아. 그리고 얼마 전에 아까 찾아보니까 그 짤방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캡틴 필립스에서 이제 주인공 톰 행크스가 이제 주인공으로 나와서 멀리 이렇게 이렇게 쌍안경으로 보는 장면 있잖아요. 근데 저기서 망망대에서 거기서 이제 걔 누구죠? 이름이? 캐스터웨이. 캐스터웨이 윌슨이 막 보이는 거야. 그래서 빵 터졌는데. 진짜 웃겨. 네, 그런 영화도 있었죠. 아, 윌슨 하면은 진짜 오랫도록 기억되는 조연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명사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외로울 때 사물의 맞아. 감정이입을 할 때 윌슨 항상 윌슨 하잖아요. 네, 아나백의 윌슨은 뭐가 있나요? 저 윌슨은 뭐가 있을까요? 딱히 없는 것처럼 말하네. 없어요. 없어요? 뭐 저를 관찰하시면서 저의 윌슨을 뭐 발견하신 게 아니, 있나요? 아나백을 가끔 이제 가까이서 보다 보면 문득 그 진한 외로움에 사로잡히는 듯한 느낌, 그런 걸 좀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윌슨이 따로 있나 한번 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제 찾아야죠. 네, 뭐 뱃속에서 찾는 걸로 하고 별로 관심이 있어서 물어본 건 아니니까. 네. 자, 일단 영화 이야기 깊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미아님은 영화를 안 보셨기 때문에 좀 뭐 이렇게 어떻게 참여를 하시는 건가요? 참여를 하셔야 되는데 그때 이제 아나백도 질문을 던지고 저도 질문을 던지는 형식으로. 정말요? 그리고 언제든 하실 말씀 있으면 끼워드시면 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기사 쓰고 있어가지고. 마무리 하시죠.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감독, 배우 이야기 해봤고 이 영화를 둘이 봤으니까 배우 얘기를 네. 하나만 더 하죠. 톰 행크스 말고 또 누가 있나요? 주인공 있잖아요. 주인공 이제 내가 톰 행크스 캡틴이다라고 얘기하는. 아, 소말리아 해적. 네네. 본명이 바크하드 압디라는 그 친구 진짜 소말리아 사람이에요? 소말리아 출신의 음. 어떤 연출자라고 하더라고요. 어. 네, 실제로 뭐 연출도 하고 하다가 이제 여기 캐스팅 돼가지고 이민 와가지고. 네. 네. 그 리얼 해적이었어 진짜. 그리고 아카데미 조연상까지 올라갔대요. 네, 이 역할로. 연기로? 네. 아. 정말 진짜 해적같이 나와요. 진짜 해적같이 나와. 그리고 제가
나무 위키를 아까 열심히 봤는데 네. 거기에 나온 거에 의하면 톰 행크스는 그 해적 역할의 배우들을 촬영 전까지 만난 적이 없대요. 일부러 약간 낯선 감을 들게 하기 위해서 네. 그런 얘기도 있었고. 이 영화 보다 보면은 톰 행크스 형님이 그 해적한테 납치된 것 치고는 좀 주둥아리가 살아있다. 왜냐면 아메리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납치됐어도 내 뒤엔 아메리카가 있다는 게 느껴지는 거야. 그쵸. 이게 저 정도로 주둥아리가 살아있을 수 있을까? 저 정도로 해적이 계속 매기는 얘기를 자꾸 해요. 자꾸 매기는데 나도 이거 아메리카한테 나중에 깨질까 봐 어쨌든 인질 교환을 해야 되잖아요. 해적 입장에서. 아우 저 이러면서도 계속 죽일 수도 없고. 네, 그래서 역시 아메리카가 뒤에 있으면 저 정도 되는구나. 네. 이 영화 본격적으로 또 소개하기 전에 소말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소말리아 역사가 깊어요. 아 그래요? 조사해오려고 했잖아요.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소말리아 그럼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네네네. 소말리아 하면은 우리에게는 일단 소말리아는 못 산다. 그렇죠. 가난하다. 배고프다. 배고픔의 어떤 상징 같은 네. 소말리아 아이들 뭐 그렇게 빼빼 마른 애들 보고 뭐 소말리아 사람 뭐 이렇게 놀리기도 네. 하고. 맞아. 그런 소말리아 그런 대명사인데 실제로 이 90년대생들한테 소말리아가 그런 이미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소말리아가 가장 가난했던 나라의 대표격이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그 전을 살펴보면 소말리아는 상당히 그 제국주의 국가들한테 저항도 많이 하고 영국이나 프랑스한테 그리고 상당히 강한 그런 부족 국가이기도 했고 뭐 그런 모습도 있었던 강대국이거든요. 네. 그리고 좀 해방이 된 이후 전후에도 미국 쪽에 자유주의 국가의 지원을 받으면서 폭풍 성장했던 우리나라처럼요. 그런 어떤 아프리카의 자유주의의 근거지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군벌이 있었는데 그 군벌을 미국 쪽에서 지원을 했던 거죠. 그렇게 지원을 받았는데 군벌이 어디 말을 잘 듣습니까? 네, 에티오피아를 좀 이제 좀 살 만큼 사니까 정벌을 해보겠다고 서로 이제 사이가 원래 부족국가 시절부터 맺힌 게 많은 나라니까 네. 에티오피아를 막 공격을 하다가 나라가 파산합니다. 지고 네, 파산하고 IMF한테 넘어가서 또 IMF가 뭐 여러 가지 없는 살림에 쪽쪽도 빨아먹는 그죠. 거죠. 자본의 이익을 취하다 보니까 너네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 주지 마라 라고 했죠. 그 대표적인 보조금이 농업보조금, 어업보조금 이런 것들이 무너지면서 특별히 농업이 완전히 무너져버려. 한 국가의 일단 기본 산업이 망해버리니까 뭐 2차 산업 이런 게가 더 나아갈 수도 없게 되고 네. 점점 더 가난해지게 되고 가난해지다 보니까 군벌이 힘이 약해지고 작았던 부족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내전이 더 거세지고 이 악순환이 거듭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치에 더 손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강대국 입장에서. 그러니까 소말리아에 다 빠져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블랙호크 다운 같은 영화의 배경이 되기도 하죠. 소말리아 블랙호크 다운 팀이 거기서 이제 군번들한테 좀 잡혀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막 살아남기 위한 사투를 네. 벌이는 영화지 않습니까? 블랙호크 헬기도 저격당해서 무너지고 막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해외 나라들이 이 영화 속에 등장하죠. 해외 나라들이 소말리아 이제 기간 산업이 농업이 무너지고 난 후엔 어업입니다. 왜냐면 그 연근 해안을 갖고 있는 나라니까. 근데 뭐 우리나라도 뭐 중국한테 쌍끌이 어선한테 당하듯이 그쪽도 이제 해외 광대국 어선한테 싹 당하는 거예요. 원양 어선들이 와서 다 씨를 말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소말리아 사람들이 한국을 그렇게 싫어한다고. 네, 씨를 말리니까. 그렇게 씨를 말리니까 어민들이 이제 자기네가 할 게 없으니까 해적질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그 해적들의 유래를 설명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보통 그렇게 설명하지 않나요? 많이들 그러는데 아직도 주류학계에서는 그렇게 해석이 이제 공신력을 얻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시민사회단체들에서 이렇게 해석을 내놓기 시작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말리아의 이 정도의 상식을 가지고 일단 영화 이야기 출발해 볼게요. 추천 비추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추천입니다. 일단 그 영화가 굉장히 박진감 있게 중반부까지 굉장히 박진감 있게 진행이 되고 중반 이후에 이제 실질적인 선장 납치 구명정으로 선장만 납치됐을 때는 그 좁은 공간에서의 긴장감도 있고 또 과연 어떻게 구출을 할까 미군이 와서 뭐 도대체 뭐 어떤 식으로 뭐 구출을 하든 뭐 죽이든 뭐 할 텐데 그런 긴장감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고 항상 과연 그게 가능할까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그 큰 배가 단 하나의 작은 보트와 4명의 해적에 의해서 단숨에 납치가 됩니다. 네, 승무원도 훨씬 많은데. 네, 그걸 보면서 저렇게 되는 거구나 이해를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네. 캡틴 필립스 이 영화 저는 보말이에요. 저는 보말인데 영화 크게 제가 코를 골아서 그런가요? 그것도 영향이 상당히 크죠. 네. 그 영화 크게 1, 2부로 나눠져 있는데 네네. 제 개인적으로 1, 2부로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전반부까지는 이 거대한 배가 납치당하기 전 그리고 납치당하고 나서
선장이 납치당하기 전 뭐 이런 네. 식으로 꾸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멀리에서 소말리아 해적들이 거대한 화학물을 싣는 배죠. 엘라베마우라고. 이름도 진짜 미국스럽다. 컨테이너선이죠. 예, 컨테이너선인데 실제로는 화학물질을 담고 있었다고 해요. 화학물 그래요? 예, 이게 실화로는 엘라바마라는 도시가 있지 않나요? 예, 있죠. 그리고 엘라베마라는 게 상당히 미국적인 이름이라고 그래요. 왜냐면은 미국 최초의 군함이 이름이 아마 엘라베마일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엘라베마라는 게 좀 상징적인 이름이기도 한데 마침 납치가 됐네요. 그래서 미국의 한 20년 역사에 처음으로 납치된 화물선이라고 하고 미국 국적선인데 그 이 필립스 선장이 그 속에서 저항을 하잖아요. 이 거대한 배에서 모터보트가 엄청 빨리 오니까 뭐 우연으로 얼마 돌려서 막 파도를 일으켜서 못 접근하게 하고 왼쪽으로 돌리고 저들은 사다리를 걸려고 하죠. 그 사다리를 거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 소방호스를 달아갖고 막 물을 쏘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도 물 많이 쏘잖아요. 우리 경찰도. 그렇죠. 네, 물대포를 막 쏘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는 저항하고. 캡사이신이 들어가 있나요? 캡틴필립스에서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제기라고 할까요? 그 무전을 예. 통해서 자기가 막 미군 어떤 자기 혼자 자문자답을 하면서 네, 목소리 좀 다르게 하면서 미군에다가 도움을 요청하니까 뭐 전투기 블랙호크가 뭐 떴다. 5분 뒤에 온다. 5분 뒤에 온다 해가지고 막 일부를 철수시키기도 하고 막 그런 여러 가지 제기도 벌이고 근데 결국 그들이 승선에 성공하고 승무원들 대부분이 밑으로 도망가고 선장을 비롯해서 몇 명은 선교를 지키는 거죠. 네네. 그러면서 엔진실과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기관실이나 이런 중요 부위를 지켜라 라고 하면서 이제 스스로 인질로 잡혀서 계속 그들을 방해하는 움직임. 네. 그런 장면이 되게 재미있게 펼쳐져요. 예, 재미있게 펼쳐진 전반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갑자기 주인공이 바뀌어요. 네이비실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네, 네이비실이 등장해서 쟤네 그냥 다 박살내는 거. 예, 그러면서 되게 처절한 일단 인증극 그 안에서 캡틴 필립스가 겪었을 그런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후반부에 이어지는데요. 전반부는 너무 재밌었는데 후반부에 진짜 막 답답하고 뭔가 이런 인질극이면 그들을 구출하는 상쾌함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네네네. 정말 현실적으로 막 그 답답한 느낌, 짜증나는 느낌 그리고 뭐 납치범들이 뭔가 대단하진 않은데 그 폭력성이 너무 싫고 네네.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주제의식이 분명히 있어요. 전에 디버트 호라이즌 다룰 때처럼 이게 일종의 재난 영화지만 그 배경에 있는 그 소말리아의 그런 모습, 그렇죠. 어선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영화 시작할 때 먼저 이제 캡틴 필립스 선장이 승선하는 모습 바로 직후에 소말리아가 나오죠. 네, 배경이.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해적질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원을 구성하는 네.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저는 근데 궁금했던 게 영화 내내 그 해적들 뭘 자꾸 씹어요. 네. 네. 근데 그게 마약인가 뭐 그런 건가요? 그 이름을 제가 까먹었는데 두 글자인데 그게 인도 지역부터 해가지고 아프리카 동부 이쪽에 많이 퍼져 있는 일종의 마약의 환각 물질이에요. 그 씹기만 하면은 괜찮은 건데. 그 김봉남 살인 사건의 전말을 보면은 혹시 그 영화 봤어요? 안 봤어요. 거기서도 무슨 폐쇄된 섬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네. 거기서 섬 주민들이 뭘 자꾸 씹어요. 막 그리고 약간 정신이 나가고 막 나오는데 그런 동중가 보네. 네, 그거 인도의 하층민들이 많이 씹는데요. 그걸 팔기도 하고 인도 영화 보면 많이 나오는데 그걸 씹으면 배고픔을 잊는데요. 네, 그거 되게 슬퍼지죠. 소말리아 애들 보면은 그 해적들 생김새가 어떻습니까? 삐쩍 말라. 진짜 우리나라에 그보다 마른 사람 찾기 진짜 힘들어요. 거식증 걸린 모델급 걔네가 총 들고 오는 거야. 근데 미국 애들 되게 통통하잖아. 다 선원들 다 통통해. 그런 거에서 대비가 확실히 되는데 그거가 그런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도 영화에서 들었습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그 후반부가 너무 답답하고 좀 너무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지 않고 그래서 조금은 너무 또 개인 내면 연기에 좀 많이 의존하고 해서 좀 싫었어요. 그리고 저는 또 선원이 될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거 너무 무섭겠다. 현실을 직면하는 거죠. 이런 영화 보고 막 주호음 보면은 그러니까 뭐 링 보면은 TV 밤에 딱 보고 있으면 무섭고 주호음 보면은 입을 덮으면 왠지 입을 들면 뭐 나올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 영화를 보여주려는 것 같아. 아나백이 추천한 게. 근데 이게 실화적인 부분은 이따 좀 얘기할 텐데 방금 김 기사가 얘기했으니까 몇 쪽 말하는 건데 영화를 보면은 구명정을 이제 타고 애들이 소말리아를 향하죠. 네. 근데 그 배 뒤쪽에도 다른 해적에게 납치당한 4척의 외국 배가 따라오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중국, 독일, 러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타이완 등의 그런 사람들
54명이 납치를 동시에 당해서 이렇게 같이 가고 있었다고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네. 굉장히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구나 알 수 있었죠. 이 캡틴 필립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또 처음 납치된 배기도 했고 그 자신이 납치되는 과정에서 다른 선원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진해서 납치가 됐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계속 기지를 발휘해서 엔진 꺼놓고는 뭐 자체적으로 고장난 거다 니네가 자꾸 해서 막 이렇게 뻥치기도 하고 그리고 계속 그 입만 살아가지고 그 선원들이 스트레스 엄청 받았을 거야. 그러니까 선원들을 지치게 하잖아요 계속.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의 공적이 인정되는 일종의 영웅물 같은 성격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도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3호 주얼리오 아덴만 여명작전 이렇게 이름이 불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또 중요한데 저는 비슷하게 캡틴 필립스처럼 캡틴 석혜균이 우리나라에서 찍힐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저는 항상 궁금했어요. 네. 뭐냐면 여기 이따가 키워드 토크를 할 건데 또 저는 영웅이라고 적어왔거든요. 아 그럼 바로 들어갈까요? 네, 근데 이제 논쟁이 좀 있더라고요. 캡틴 필립스가 영화로서는 이렇게 약간 영웅처럼 나오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실제로 좀 찌질이에 막 숨어다니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아닌데, 그러니까 여기 제가 나무위키에 나와 있는 거 논쟁 부분이에요. 이 영화에. 뉴욕 포스트의 기사에 따르면 영화를 본 엘라바마호의 선원들은 실제와 이게 다르다고 주장을 했다. 선원들이 필립스 선장의 평판은 20년 전부터 거만하고 음침하고 이기적이고 나빴다고 한다. 선원 중 11명은 사건 후에 필립스가 그들의 안전을 의도적으로 위험에 빠지게 했다고 고용사에 $5천만 소송을 걸었다. 기사에 따르면 필립스는 7건의 해적 경고 메일을 받았지만 경고를 무시했고 선원들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선원들은 필립스가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경고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또한 제작사 소니에서 일부 선원들에게 $5,000를 주면서 이를 발설하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쓰라고 했다. 뭐 지금 이제 그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영웅 만들기를 위한 미국의 선전물이 아니냐. 근데 또 웃긴 건 필립스 선장조차도 선원들의 문제 제기를 모두 인정했다. 본인은 절대 스스로 영웅시하려고 한 적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을 것 같아요. 그 아나백이 저한테 한번 읽어보라고 줬던 그 선원의 숙이 있잖아요. 항해사의 숙이. 그 책을 읽어보다 보면 소말리아를 건널 때 그 여러 가지 선장이 결정하는 단계들이 나와요. 그 이 영화 속에서 이제 이 배가 납치되는 과정에서 레이더에서 한 대만 떨어져 있거든요. 항해를 할 때. 그러니까 항로를 한 대만 소말리아 근해로 가고 다른 한 배들은 뭉쳐가지고 네네네. 멀리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수기를 보면 그런 대목이 나오죠. 선장이 해적이 출몰하고 또 혹은 폭풍이 일 때 자기는 폭풍이 일면 돌아가고 싶고 또 해적이 출몰하면 돌아가고 싶은데 본사에서 위성 전화가 그렇게 와. 전진해. 맞아. 이렇게 오는 거예요. 선장한테. 그럼 선장은 이게 기일을 맞추기 위해서 디버트 호라이즌에서도 나오지만 기일을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항로를 채택하는 경우가 많고 혹은 그런 걸 채택하는 경우에 자신의 승진이나 좀 더 유능한 선장이라거나 그런 그쵸. 것들이 오는 거죠. 예를 전에 뭐 대한항공 사고 같은 거 많이 날 때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날씨 안 좋으면 회항해야 되는데 그걸 회항하면은 뭐 징계위원회 해부되거나 그 기름 소모가 엄청나니까 승객들한테도 뭐 다시 호텔 잡아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 조금의 위험이 있으면 감수하고 착륙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과연 여기서 레이더에서 혼자 떨어져서 항해를 하는 게 목적지는 비슷할 텐데 케냐에 다 기항할 텐데 좀 이상했다라는 생각을 저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이게 왜 석혜균 선장이 그냥 선장이고 거기서 살아 돌아왔다는 것만으로 영웅이라고 얘기하는 것인가? 그게 왜 영웅이지? 석혜균 선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캡틴 필립스보다 못하지 않다. 그 당시 이제 밝혀진 이야기들을 보면은 일단은 엔진에 물을 탑니다. 그래요? 엔진에 물을 타서 이게 되게 많아요. 이 아덴만 여명작전은 언론과 공조한 부분도 있고 엠바고의 유명한 사례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석혜균 선장이 처음으로 했던 작업이 그 몰래 물을 타요 엔진에. 그래갖고 속도가 엄청 안 나요. 이 배의 평균 속도에 비해서. 그리고 소말리아가 아닌 쪽으로 항해를 해요. 선원들을 다 속이죠. 아, 걔네 그런 지식이 없으니까. 네. 근데 문제는 우리 해군도 속여서 우리 해군도 속아가지고 이 대응을 잘 못하긴 했지만 여러 가지 이런 기만 작전을 많이 시도했고요. 그래가지고 선원들이 이 캡틴 필립스처럼 뒤에 미국인 아니라 한국인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중간에 빡쳐갖고 석혜군한테 먼저 쏴요 총을. 아, 해적들이? 네, 세 발을 먼저 쏘고 이런 작전이 사건이 시행될 때? 네네 시작하자마자 쏘거든요. 열받아가지고 속였다는 걸 알고.
그 다음에 또 석혜균 선장 같은 경우에 실제로 총상을 7군데가 8군데를 맞아서 막 후송이 돼가지고 또 한국 아주대병원에서도 최고의 예. 의사들이 가서 막 수술을 하기도 그렇죠. 하고 여러 가지 작업도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 선원들의 평판도 좋고 모든 면모에서 영웅화가 어느 정도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런 거 어디서 읽으면 되죠 그런 거? 뉴스도 그 당시 엄청 나왔을 그래요? 겁니다. 난 몰랐지? 네, 너무 유명한 아덴만 연명직전 또 우리 해군의 또 성공사례 교전한 UDT에 MB가 나와서 이렇게 자랑스럽게 발표했던 그거는 진짜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하는데 이명박은 그런 부분에서 되게 훌륭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박근혜에 어떠봐요. 네. 이게 대통령의 그 지시가 분명히 있어서 그쵸. 들어간 작업이거든요. 그게 띄워지는 작업조차도. 어쨌든 자기의 평판을 높이는 것과 음. 어떤 구출이 잘 맞아떨어진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도 대통령이 있고 없고의 차이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근데 이거는 잘했다. 네. 이명박 임기 동안에. 그래 그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네, 아덴만 여명 작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영웅이라는 단어 정말 이게 뭐 영웅 만들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실화를 다루는 영화에서 이 관점의 차이가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정말 이게 비난할 수 있는 걸까 아니면 비난할 수 없는 걸까. 영화니까 뭐 이런 애매한 지점들이 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제 스스로 판단하기에. 네. 네. 아 영웅. 근데 이런 진짜 실화의 주인공이 딱 특화되어 있는 영화는 진짜 피할 수 없겠네요. 네, 영웅은 피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캡틴 필립스의 내면 연기를 중후반에 쭉 길게 가져가면서 영화 작업보다는 좀 한 인간의 심리 상태를 묘사하는 영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중반 이후의 영화는 좀 다른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랬어요. 저는 이 영화의 키워드로 뭘 꼽냐면 책임이라는 단어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책임. 네. 그 캡틴 필립 그 진짜 실제 필립스 선장이 선장의 의무라는 책을 썼다고 하네요. 이걸 선장의 의무. 이후로. 예. 네. 선장이 이제 항로를 결정하거나 뭐 그런 데서 위험을 감수하는 결정을 했을지 몰라도 적어도 그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자신이 함교를 지켰다는 거 일단은 저희는 그 이주석 선장 같은 경우에는 버리고 가잖아요 먼저. 근데 그게 너무 그쪽 문화가 영화라서 그렇게 다룬 건지 아니면 정말 그런 문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그런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건지 아니면 영화라서 그렇게 표현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아닌 사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게 대단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서 약간 슬픈. 그러니까 타이타닉에서의 그 배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어떤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자리를,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인물로서의 캡틴 필립스의 그 전반부, 중반부의 모습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 점에서 저는 책임이 좀 두드러진 영화였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항해사 친구 있잖아요. 네네. 중간에 이 애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서 물대포를 쏘는데 물대포 하나 방향이 틀어져요. 물대포가 배에 여러 군데에 달려 있죠. 네. 접근을 막기 위해서. 근데 하나가 고정이 잘못돼서 위를 향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물대포가 하나가 위로 가니까 해적들이 올라오는 게 그쪽으로 경로를 선택해서 올라오는데 결국 저걸 누군가 바꿔야 하고 다른 선원들은 다 숨어 있으니까 그 항해사가 내가 나가서 튈겠다. 그러니까 어떤 망설임 없이 내가 갔다 올게 라고 하고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서도 자기 역할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이 전 책임이라는 코드를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을 넘어서서 영화를 후반부까지 보다 보니까 이 사태의 책임이 누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영화를 쭉 보다 보니까 소말리아 해적들이 납치를 하고 그 납치 때문에 이 머스크의 이 배가 잡혀가지고 고생을 하고 근데 누가 나쁜 놈인지 모르겠는 거야 어느 순간부터. 어느 순간부터 아니 그러면은 소말리아 해적이 왜 선원이냐 왜 해적이냐 얘네 다 어부였다고 나오잖아요. 그럼 이 어부였던 사람이 왜 해적이 됐을까를 생각해보면 소말리아의 역사나 이런 걸 살펴봤을 때 그냥 원양어선이 거기를 다 긁어갔기 때문일까? 돈 많은 나라의 배들이 혹은 그 IMF 같은 애들이 여기에 완전 경제를 박살내고 자신의 이득을 챙겼기 때문일까? 지속 가능한 발전 이런 걸 다 팽개치고 막 수많은 책임의 요소가 있는 거죠. 단순히 지금 이런 현상 때문에 소말리아 니네 나빠라고 할 수 있는 그쵸. 걸까? 이렇게 만든 애들의 책임은 없는 걸까? 근데 그 책임이 또 캡틴 필립스한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가 왔는지 막 혼란스러우면서 갑자기 이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가 링 위에 올라가서 네이비실도 그렇고 캡틴 필립스도 그렇고 선원들도 그렇고 해적들도 그렇고 막 머리끄댕이 들고 막 싸우고 있는데 누군가가 책임 있는 놈이 링 아래에서 팔짱 끼고 지켜보는 듯한 느낌? 안 나왔다는 느낌? 그 느낌을 좀 많이 받았달까요? 네, 그래서 이 영화를 계속 보면서 이 사태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되게 영화에서 일부러 넣은 것 같은데 원조 식량을 싣고 있다고 나와요. 맞네. 배에서. 그래서 캡틴 필릭스가 구명정에 납치됐을 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저 배에는 너네 나라에 가는 원조 식량도 실려 있어. 근데
원조 뭐 그걸 욕하죠 또 해적이. 네. 네,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사실상 원조가 굉장히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뭐 아프리카에 신발을 보내줍시다. 신발 모아서 보냈어. 그럼 네. 거기 신발 사놓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차라리 거기에 어느 정도 일정 정도 돈이나 어떤 투자를 해서 그쪽에 경제를 만드는 거죠. 신발 공장을 만들면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를 통해서 또 소비가 촉진되고 이런 식으로 기업들이 조금씩 생겨서 경제 활성화 돼야 되는데 뭐 모기장을 보내줍시다. 모기장 사업 다 망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되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아나백은 어디서부터 문제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큰 거 물어봤나요? 네. 한번 그 짠해서 이 우문을 현답으로 한번 바꿔봐요. 어디서부터 잘못됐냐고요? 면접관이신가요? 네, 모르겠어요. 저 뭐 하는 거죠,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의 문제를 친일파 청산에서 찾는 것이고, 네. 대선주자 인터뷰인가요? 네. 어쨌든, 뭐, 식민지 시절부터 잘못된 건가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국 역사적으로 보면 잘못된 고리가 너무 옛날로 가잖아요. 저 계속 그리고 물고 물리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 주시는 게, 지금 유럽의 번영들이 다 그 식민지 시절에 다 뽑아 먹었기 때문에 지금 유럽은 잘 살 수밖에 없는 거다. 물론 그때 기술 발전이나 뭐 그런 것도 있지만, 큰 그림을 봤을 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그게 맞는 얘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그 예전 때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조심스럽게 밝혀봅니다. 항상 저는 답답한 것 같아요. 어떤 문제를 딱 봤을 때 그 문제의 고리가 아까 말해준 것처럼 뭐 우리나라가 궁엉에 뭐 친일파 정상, 뭐 반미특위가 그걸 못해서 그렇다. 내지는 혹은 어떤 개혁할 때 개혁이 충분히 되지 않아서 그렇다. 교육이 잘못돼서 그렇다. 뭐 되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문제는 실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때 그 과거의 것을 기술적으로 결국 현재의 정치력으로 과거에까지 소급해서 풀어나가기가 어려운 걸 절감하게 될 때 현재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 현명한 답을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 고민이 되게 커요. 근데 이런 경우에 이 국제사회와 미국의 그 또 등장하는 그 거대한 머스크 막 이런 것들이 등장할 때 이 문제는 어떻게 풀 수 있을까? 답답해지거든요. 저 이 영화 보면서 계속 답답했던 게 그 아나백의 코골이 소리도 있었지만 답이 안 나오는 거야. 누가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잘못한 거를 막 옛날로 소급해서 찾더라도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좀 답답함이 있었어요. 영화를 보면서. 일단 그 외국 사례에 개입할 때 정치적인 부분들 그리고 미국이 많이 개입하는 건 사실상 뭐 자원이나 석유 이런 것들이니까 이게 진정성이란 거는 사실 국제사회에서 찾아볼 수는 없잖아요. 다 이득이 되니까 나가서 하는 거고 그게 뭐 대외적인 이미지든 아니면 실제적인 경제 발전이든 근데 어떤 그런 관점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앞으로도 그 관점이라 함은 정말 저쪽이라는 시장을 키워서 나도 들어가고 저쪽도 들어가서 계속 이렇게 선순환을 만들어가는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빼먹기 바쁜? 약간 우리가 이 직전에 그 디버터 호라이즌호에서 얘기했던 그 하청과 본청의 구조처럼 그런 게 너무 고착화되어 있어서 이미 되돌리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되게 답답했던 것 같아요. 답이 없구나. 답이 없구나. 영화를 보면서 이 내전은 계속 있을 거고 이 반군도 계속 있을 거고 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좀 힘든 부분이 많았어요. 혼자 감내하기에. 그리고 이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호구 국가거든요. 이 인질 논란이 항상 있을 때 약소국이 항상 인질을 잡을 때 요즘에는 한국이 그렇게 땡큐 국가예요. 그렇죠. 네, 이 석해군 선장 이전까지 7번의 납치극이 있었고 미국은 캡틴 필립스가 처음이지만 우리가 이제 또 그거 좋아하잖아요. 이 경영상의 안전과 경제 논리에서 무조건 그쵸. 경제 논리를 우선하는 우리가 소말리아 항로를 가장 많이 가는 국적선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납치가 된 나라 중에 하나고 이 석해군 선장 그러니까 3호 주얼리오 이전에 무려 7번의 납치가 있었고 7번 모두를 돈을 주고 풀어냅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해군이 출동하지 않아서 너무나 호구 국가로 이제 아예 타겟이 되니까 그때 우리 해군이 출동해서 최영함을 보내가지고 한번 처음으로 턴 거거든요. 그때 소말리 해적을. 근데 그 이후에도 사실 협상이 많았죠. 그 이후에 협상이 많고. 그렇죠. 최근에 한번 풀려난 사례가 있었죠. 네, 선장이. 그렇죠. 그러니까 과연 뭐가 답인가? 저 한 명의 또 이런 딜레마가 분명히 또 영화 속에서 있잖아요. 그리고 영화에서 굉장히 미국 영화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미국은 협상하지 않는다. 네. 실제로 협상 많이 하면서. 그잖아요. 러시아가 협상 안 하지. 그쵸. 미국 다 협상 많이 하면서. 다 죽여버리죠, 러시아. 그니까. 인질이 죽든 말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답인가를 좀 고민하게 되는, 우리가 너무 많이 퍼주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다가도 누군가가 회사가 보장이 있어야 직원 입장에서 우린 직원 입장인데. 그러니까 그런 거죠. 뭐냐면 이게 국가 정책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회 전체 이익으로 보자면 조금 비용이 더 들더라도 안 잡히는 게 더 이득이잖아요. 근데 그런 인센티브를 어떤 정부 정책이나 그런 어떤 것을 만들어서 그 기업에게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옛날부터 맨날 하는 얘기지만 이기심을 뭐 우리 개인적인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자기 걸 열심히 하다 보면 모두가 잘 살게 됩니다 라는 건 이미 옛날 얘기고 그러다가 다 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중간 선을 잘 타야 되는 건데 정교하게 그런 정책들을 만들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아까 김 기사가 얘기해 주신 사례들만 모아도 거기에 투자하는 시스템 비용보다 그 협상을 통해서 나가는 비용이 더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누가 책임 있게 가져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걸 실무자가 공무원들이 네, 그런 건 외교부는 맨날 엠바고만 걸어요. 맨날 기자 탓을 해. 협상 실패도 기자 탓. 아 정말. 또 이게 답답한 게 경제 논리가 분명히 또 들어간 지점이 사모조 원료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석혜균 선장이 그 전에 또 사모 회사에서 어느 또 다른 배를 타고 항해를 마친 상태였어요. 그리고 며칠 만에 주원료를 탄지 알아요? 며칠 만에 바로 탔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없이 원래는 정기적으로 한 달이나 이렇게 쉬는 시간이 있어야 그쵸. 마땅한데, 그러니까 그동안에 쌓인 스트레스를 풀어서 더 합리적인 결정을, 그러니까 선장은 결정권자니까. 그리고 법적으로 제가 정해져 있다고 알고 있어요. 몇 개월 이상 타면 안 된다. 국제법, 네. 국제회사법으로. 근데 그걸 우리나라가 어떻게 그 이명박 정권 안에서 이걸 미화시켰냐면, 이 석혜균 선장 봐라. 바로 이렇게 항해를 갔다 와서 회사의 요구에 바로 이걸 또 했을 정도로 그 리더십 있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다. 근데 그게 과연 책임감이냐 이거지.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니까, 회사의 이런 요구를 당연히 따르는 사람이니까 어쩌면 그 항로를 선택할 수 있었던 걸 수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단면만 봐서는 알 수 없는 여러 그쵸. 가지 경제 논리가 또 작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여기서 되네요. 살짝 얹고 싶은 얘기는 외국 유럽 해운사들은 3개월이래요. 7개월 3개월이 아니라. 네. 어... 그럼 탈만하지 않겠어요? 네. 아나백이 계속 이거 이민을 꿈꾸잖아요, 사실은.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죠. 네. 아나백은 내가 이 항해사가 돼가지고 나중에 이민을 가거나 머스크에 취업해서 덴마크로 가거나. 그거는 뭐 좀 힘들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다른 나라. 동남아 이민은 가능하죠. 예. 네, 가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뭐 우리나라에서 소방공무원 시험을 보겠다. 뭐 이런 너무 얘기를. 막 가는 거 아닙니까? 왜 까면 안 돼요? 아니 좀 부끄럽잖아요. 아, 뭐가 부끄러워. 멋진 이게 자기 설계를 한 인생. 그 유명한 폴 발렐리의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이 아나백은 자기가 생각을 딱 해놓고 난 이 코스로 가겠다. 한국 떠나겠다. 이민하겠다. 너무 설계 변경이 자꾸 짜증나. 항상 근데 하지만 제가 여행을 갔다 와서 너무 깨달은 베란다 건데 증축 막 계속하는 것 같은데. 설계를 해놔야 네. 변경도 할 수 있다. 아. 제가 그 되게 오지 여행을 한번, 오지까지는 아니고 되게 독특한 여행을 한 달 갔다 왔는데. 또 쿠바 얘기하려고 그러지? 네네네. 쿠바를 갔다 왔는데. 왜? 한 번 갔다 왔. 진짜 공국이야? 팟캐스트에서 처음 얘기하는 거 나 아닙니까? 쿠바에서 아유. 살다 오신 줄 알았어. 살다 왔죠. 자랑, 이건 자랑이 20년 없어. 계신 줄, 아바나에 20년 이렇게 계신 줄 알았는데. 근데 저녁 무계획으로 갔거든요. 여행이나 이런 것이지. 네. 그 책 같은 것도 안 들고. 네. 근데 그때 깨달았죠. 이게 원래 계획을 짜놓고 변경하면서 하는 거지. 이제 무대 보러 가면 안 되는구나. 그때 많은 걸 깨닫고 왔죠. 무대뽀로 갔다 와놓고는 그거 내가 볼 때 여행비 뽑았어. 그렇게 우리가 먹는 거 보면은. 그렇죠. 이미 네, 평생의 자랑. 손익분기점 넘었죠. 네. 역시 여행을 가려도 이런 데 가야 되는구나 느끼게 한 사람이죠. 네. 김 기사가 그때 그런 말 했죠. 배 타는 이유도 그거 아니냐. 그러니까 남들이 못하는 경험을 해가지고 우려먹으려는 거 아니냐 또. 뭐 일부. 네, 나쁘지 않은 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자, 우리 키워드 토크까지 해봤고요. 이제 연관 영화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영화. 캡틴 필립스와 비슷했던, 혹시 생각해볼 만한 지점이 있었던 영화? 디버터 호라이즌. 바로 전에 했던 말. 무한 개그인가요? 그렇죠. 네. 뭐 아까 했던 얘기 똑같이 하면 되나요? 하셔도 돼요. 네. 네, 뭐 일단 실화 바탕이라는 것, 그리고 이제 아까 김 기사가 얘기했듯이 비용과 안전을 저울질했을 때 비용 절감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얘기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부분들을 짚어주는 거에 있어서 비슷했고, 네, 많은 생각할 지점들이 많았죠. 그리고 이제 바다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
저는 근데 이 영화가 디버터 호라이즌에 비하면 그 구조적인 문제를 별로 못 다뤘다고 생각해요. 구조적인 문제는 거의 드러나지 않고 네네. 그냥 액션 영화로서의 전반부 아.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그냥 인질극을 당하는 그 심리적인 이야기 개인의 연기에 막 치중한 네. 그런 것들이 주였지 그 회사 머스크에서 막 항로를 요구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안 나오잖아요 아예. 아, 그쵸. 일종의 영웅 만들기 작업을 통해서 그 부분이 아예 삭제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앞에 아쉬웠어요. 살짝 언급은 되죠. 어떻게 해요? 회사에서 비용만 너무 강조한다. 아내랑 같이 타고 가는데 회사는 네. 비용만 생각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하죠. 네. 네. 그걸로 너무 작았다. 그리고 머스크라는 회사에 대해서 조금 더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약간 딥워터 호라이즌 호 녹음에서 제가 했던 얘기랑 똑같이 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아나백이 왜 그 영화에서 그런 얘기를 하나 이 영화에서 해야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네네. 저는 이 영화의 연관 영화로 개인의 또 그 선장의 리더십을 볼 수 있었던 그것 땐 기장이었죠. 설리 허드슨 강의 기적. 아, 그 영화도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일종의 선장이나 기장이 나오는 영화는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선장과 기장의 책임을 많이 강조하는데 한국에서는 과연 존경할 만한 선장, 존경할 만한 기장이 있었나 돌아보면 나는 모르겠어요. 이름을 못 대겠어. 이순신? 선장이긴 하죠, 이순신 아, 장군도. 예. 그러니까 좀 어떤 개인의 리더십을 우리가 존경할 만한 리더십을 본 게 너무 오래되지 않았나? 예, 너무나 오래되지. 미국의 영웅 만들기 좋아한다고 우리가 흔히가 말하는데 그걸 너무 영웅화시킨다 하는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영웅 만들 사람이 너무 없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든달까요? 혹시 그 아나백님도 그렇고 그다음 미아님도 그렇고 자기가 생각할 때 약간 나에게 이런 모습이 영웅적인 모습이 괜찮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나한테 있어서 좀 영웅이다. 뭐 이런 사례에서 이분이 멋있더라. 봐봐 이렇다고. 전 있어요. 네. 저는 네. 노무현 대통령이요. 네 왜요? 그냥 모두가 생각하는 그런 지점이죠. 기득권에 저항하고 주류에 타협하지 않고 그런 모습? 기득권에 저항했던 사례 하나 소개해 주세요. 좀 구체적으로. 일단 여기에서 부산에서 출마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계속 떨어지시고 근데 출마하셨던 동네가 부산 동구라는 동네인데 정말 이게 피난민들이 오셔서 만든 동네이기 때문에 정말 보수적인 동네거든요. 네. 지금도 전국에서 최고로 초고령화 도시기도 하고요. 어. 네, 그러니까 피난 오셔서 거기서 계속 사시는 거죠. 네. 네, 이게 떠나시지 못하는 분들은 그런 데서 출마를 한다는 인생을 걸고 전 지금도 못할 것 같아요. 가진 게 없지만서도. 하기야 정치인이야 진짜 오로어 나띵 그렇잖아요. 정치인이 국회의원으로서 당 배지를 얻느냐 못 얻느냐 이게 진짜 가장 중요하고 이것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다 공천권 가진 사람한테 막 기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자기의 모든 걸 내던지고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은 데서 출마하는 심지어 그 마지막 2000년 선거 때는 서울에 그 중구 내려놓고 종로 내려놓고 그 대통령만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만든 거 아니야 노무현. 난 진짜 난 그거 되게 마음에 안 들어요. 아무튼 구조적인 문제를 뭐 이명박을 만들었지만 아무튼 내려오셨다는 그 결단도 그렇고 뭐 전임자한테 내준 것도 있지만 그럼 그 방금 말씀하신 그 선거가 무현 두 도시 이야기의 그 영상들이 그 네, 선거인가요? 그렇죠. 그 그쵸. 선거죠. 그럼 저도 노무현. 뭐야 이거. 리더. 네, 리더로서 생각해보면 평생에 걸쳐서 그 지역구도와 싸웠고 또 대통령이 돼서도 한 걸 보면은 가진 자나 기득권층하고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뭐 언론을 개혁한다고 했던 건 주로 기득권 언론을 개혁하려고 기자실을 개방해서 밑에 있는 언론들도 많이 똑같이 정보를 할 수 있도록 뭐 이런 쪽의 얘기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뭐 부동산 쪽은 역시 가진 분들의 그런 거를 좀 개혁하려고 하는 자산부적인 부분. 근데 왜 집 가진 사람들은 다 노무현 때가 좋았다라고 많이들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그렇게 얘기 많이 해요? 노무현 네. 때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으니까 좋은 거 아니야? 많이 올랐다. 올랐으니까. 포인트가 그거죠. 네. 제가 얼마 전에 그 다큐멘터리 하나 봤는데 모래라는 다큐멘터리예요. 음. 독립 다큐멘터리인데 이제 감독님의 부모님이 빚을 지고 음마 아파트에 예전에 들어간 거죠. 근데 이게 왜 안 올라 하다가 자꾸 떨어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러는데 거기서 그게 나와요. 이명박 때 이명박이 이렇게 뭐 규제 풀고 하는데 이렇게 집값이 안 올라. 노무현 대통령 때 참 좋았는데 이제 아버지가 그런 대사를 하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진 않았지만 몇몇 사람들한테 항상 들었던 게 노무현 때 참 좋았다. 네. 노무현 때 주도한 한나라당이 좋았던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서 좋았다. 그죠. 그 집값을 잡기 위해 온갖 노력을 했는데 종부세가 얼마나 폭탄 맞았습니까? 그 조선일보나 이런 쪽에 의해서. 또 생각해보면 행정수도 이전 이런 문제도 일종의 기득권 타파와 연결지을 수 있죠. 서울에 대한 그 외에 신채호 선생
그분께서 그랬잖아요.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두 장면, 뭐 한 장면 꼽으라고 할 때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꼽더라고요. 기득권 타파의 측면에서, 개혁적인 그런 운동이라는 측면에서. 근데 행정적인 부분이라도 세종으로 옮기려는 그 결정은 상당히 저는 또 기득권 타파의 부분이 있다고 보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사립학교법 개정 같은 것들? 그런 것도 사립학교라는 어떤 권력의 그런 거랑 것들. 그 인명사전도 그때 나온 거 아닌가? 친일? 맞아. 친일 인명사전도 네. 그렇고요. 역사 바로 세우기. 그런 것들. 약간 정책들을 보면은 일관된 요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로스쿨도 많이 뭐 왜곡됐거나 잘못됐다고 사람들이 말을 하지만 기존의 사시나 이런 쪽에 그런 세력들을 좀 약화시키려고 하는 부분도 있었고 또 직업 선택에 좀 폭넓게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이 그 자격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이 있었다는 그러니까 점에서 저는 그 부분에 네. 대해서 잘 몰랐었는데 김기사랑 그때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냥 공인중개사 시험처럼 만들어야 된다 그죠. 라고 했던 걸 듣고 사실 저조차도 변호사는 뭔가 대단하고 막 그지? 맞아. 기득권이고 그들의 뭔가 있는 이게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거죠. 근데 그 얘기 듣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그냥 서비스잖아요. 그죠. 법률 서비스. 네. 하고 싶으면 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국가가 그 수를 제한하느냐. 검사나 판사는 수를 제한해도 되죠. 공직이니까 그렇죠.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지만 변호사는 이 민간 직업인데. 그렇죠. 법률 시장에 그러니까 뭐 그 변호사의 공익적인 업무를 강조하려면 뭐 일부 그 로펌들의 공익성 활동을 상당히 강조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활동들은 안 하면서 이런 쪽에서는 또 변호사 자격증 측면에서 공익성을 또 강조한다는 게 일관적인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저는 노동개혁이나 이런 쪽에서는 잘못한 부분도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노무현 대통령 아니 근데 두 분은 네. 면접을 보셔야 되는데 존경하는 선장 또 준비를 안 하신 거예요? 저는 했죠. 했어요? 네. 석혜균 네. 석혜균 선장. 전 준비 안 했습니다. 네. 캡틴 필리스를 얘기했어야 됐나 그러면? 준비 안 했었구나. 네. 네. 뭐 이순신 할 뻔했네. 아나백 같은 경우에 뭐 좋아하는 존경하는 사람 있으세요? 저는 유명하신 분은 아니고 저희 회사에 우리의 멘토였던 네, 진짜 그 나이 드신 분과 저녁 자리에서 그렇게 유쾌할 수가 없는데 그런 쪽도 그렇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제가 그분을 직접 모시진 않았지만 그분과 함께 일하는 부서원들 얘기 들어보면 일을 굉장히 정확하게 합리적으로 나누고 또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그 이야기하는 게 막 고루한 이야기 이런 게 아니고 정말 필요한 이야기가 딱딱하시고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뭔가 회사의 논리만 이렇게 쭉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삶을 반추하면서 나는 이때 이런 선택을 했는데 너네도 뭐 이런 고민을 항상 하고 뭐 회사든 뭐든 뭐 이런 길로 나갔으면 좋겠다 등등등 굉장히 실질적인 조언과 꼰대스럽지 않은 그런 조언들을 많이 해주셔서 저는 처음에 들어가서 만난 리더가 그분인데 네. 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분밖에 없어. 그분은 진짜 좋은 분이시죠. 네. 네. 그 나이를 들어가면서 꼰대 같지 않게 나이를 들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내 사고가 다치지 않고 열려 있고 여전히 새로운 걸 받아들일 그런 마음이 열려 있고 대단한데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한편으로 그 생각이 드네요. 꼭 이제 존경하는 위인이나 그런 거 물어볼 때 지만 하는 걸 사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 회사 가서 면접 보는데 존경하는 사람 누가 하면 아버지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부장님이요. 저는 부장님. 좀 김기사 있잖아요. 김기사 알잖아. 나는 아는데 청취자를 대상으로 한 방송인데. 근데 왜 꼭 그렇게 갇혀 있어야 되나요? 맞아. 우리 부장님 보고 싶다. 부장님 보고 사랑합니다. 네. 뭐 좋은 부장을 만난다는 것도 축복인데 우린 다행히 좋은 부장, 셋 다 좋은 부장님을 갖고 있나 보네요. 네, 참 그렇습니다. 월급 주는 분이 짱이죠. 월급을 저도 증오할 수 있어요. 네, 뭐. 월급은 부장이 주는 게 아니죠. 부장 사주가 주는 거죠. 부장 말 안 들어도 주지. 학명에도 주고. 네. 자, 연관영화까지 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듣고 추천, 비추천을 해봐야 되는데 또 저희 추천, 비추천에 앞서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셨으니까 미아님께서는 이 영화 어떨 것 같으신지 한번. 영화요? 네, 그리고 하고 싶은 말 다 해주세요. 네. 이게 제가 작년에 해경을 출입했거든요. 정말 그 배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이렇게 실족을 해서 바다에 떨어지든 술을 먹고 취해서 떨어지든 누가 밀어서 떨어지든 경찰이 밝혀낼 방법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해경은 잘 모릅니다. 일단 배 안에 뭐 비행기처럼 뭐 CCTV나 기록할 만한 장치가 이렇게 뭐 비행기도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그 모두가 지켜보고 있는 곳이 아니고 반 정도 열려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참 미스테리한 공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보고 싶네요.
네, 이 영화를. 항해사를 지원하고 온 두 분에게 주는 아주 좋은 조언 잘 아니, 그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배는 몸 조심해라. 진짜 그쵸. 네, 그러니까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는 게 배인 것 같아. 그 일반적으로 그 배를 생각- 탄다고 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시체를 찾을 길이 없다. 떨어져도 왜 떨어질지 모르다. 그냥 근데 자살이다. 저는 아나백님의 하는 거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절대적으로 온화한 사람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와도 마찰을 일으키지 않는 사람. 그죠. 응, 사람으로 응, 스트레스 응, 받을 응, 수 응, 있으니까. 그러면 그게 삐꾸가 나는 순간 이제 큰 사고가 나는 거죠. 겉으로 그 칼을 내보이지 않는 아니 그러니까 불과 저는 제가 맡은 사건 작년에 베트남 이제 선원들이 한국 개인 그쵸. 선장을 이제 죽였잖아요. 그쵸. 그게 그런 건데 그럼 그러니까 베트남 선원들은 선장이 술을 먹고 자기 뺨을 때리고 발로 차고 너무 과한 업무를 지시했다고 하는 거고 근데 선장님은 죽어서 말이 없으시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누구의 말을 어떻게까지 받아들여야 되나 그거 참 딜레마였어요. 근데 당연히 하지만 선장이 지휘 아래에 배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니까 그거는 당연히 상급 선원을 모독한 죄가 되고 근데 살인이라는 끔찍한 범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걸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되나 경찰도 모를걸요? 누가 알겠어요 그 상황을. 그러니까 참 배안이라는 공간을 좀 미스테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영화로 꼭 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 어선들 이야기도 좀 다뤘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오양 어선 뭐 그 문제 있었잖아요. 맞아. 선상 반란 일으키고 막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문제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그리고 선원들의 노동계약이나 노동 문제를 살펴보면 외국인이랑 한국인의 차이도 심하고 또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가 외국인 선원 유치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너무 맞아요. 선원이 부족하니까 맞아. 그 계약을 해가지고 들여오는데 그 계약도 사실은 관리를 좀 일부 해수부 쪽에서 하니까 노동부나 이런 쪽에서 일반 뭐 사람들 노동자 데려올 때랑 또 다르잖아요. 육지 노동자 데려올 때랑. 그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좀 여러 가지 해결 안 되는 부분이 있네요. 근데 우리는 좀 안전하게 돌아옵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우울해지네요. 나 갑자기 우울해지네. 무서워지네. 죄송합니다. 캡틴 필립스도 우울했는데. 아무튼 아나백 이 영화 추천 비추천 다시 고르라면 또 추천인가요? 네, 추천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김 기사가 얘기한 그 머스크란 회사의 거대한 막 그런 거? 디버터 호라이즌에서 제가 지적했던 부분을 왜 여기서 지적해야지 왜 거기서 지적하냐라고 했던 부분은 아무래도 그냥 제가 해운사에 좀 익숙해서 그냥 당연히 받아들이게 됐다?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영화 그 자체로 보지 않고. 네. 그 부분이 생각이 나고 어쨌든 저는 추천하고요. 그 배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아까 이제 미아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배라는 공간이 어떤 공간이고 거기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엿볼 수 있는 기회인 것 같고 그런 장면들이 저는 되게 좋아서 물론 제가 관심이 많아서 좋게 봤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추천드립니다. 네. 저는 이 배라는 공간의 특수성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 도그빌이라는 영화, 라스 폰 트리에 감독의 도그빌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고립된 마을, 또 고립된 시골, 고립된 농촌, 우리나라도 많이 있죠. 김봉남 살인 사건의 전말도 고립된 섬이죠. 그런 곳에서의 드러나는 인간의 폭력성이나 그런 문제들. 그리고 저도 이제 군대를 GOP에서 나왔고 고립소초였어요. 아주 고립소초였고 외부로 나가려면 한참 걸리는. 그러니까 촬영이 거기서 불가능한 사람이 있는 곳으로 나오는 시간이 그 터미널부터 서울로 오는 시간과 비슷하거나 혹은 더 긴 그런 곳에 있었는데 그것도 역시나 인간들의 그런 면모가 잘 드러나는 공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인간이 좀 더 잘못 발현되면 폭력적이거나 좀 더 왜곡된 부분들이 많이 발현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가끔 저한테 무섭게 다가올 때가 있거든요. 섬뜩하게 다가오고 그런 곳에서 좀 괴물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나를 많이 키워졌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혹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하는 궁금증도 있고 또 일단은 저희가 그곳에서 이제 먹이사슬의 가장 아래에 있는 그렇죠. 앞으로 그렇게 될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서서히 올라와서 이제는 좀 숨통 좀 트이나 했는데 다시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제 다시 그걸 다시 해야 되는데 마치 우리가 한 이제 상말 정도 되는데 군대에서 상병 말쯤 되는데 다시 입대 이런 느낌이랄까요? 꿈인가요? 네, 그래서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도 드는 그런 시점입니다. 저도 그 얘기 듣고 나니까 기억이 나는 게 제가 군대에서 굉장히 그 왕고를 일찍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좀 쪼아줄 때도 있고 풀어줄 때도 있어야 되는데 제 밑에 있는 두 친구가 바로 밑에 있는 두 친구가 완전 그 개차반이었어요. 애들 막 잡는. 그래서 저는 잡을 일이 없었죠. 그냥 편하게. 그 말이 방치 아닙니까?
방치 박근혜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밑에 비선들이 엄청 잡는데 자기는 모르고. 그냥 애정이 없었던 거죠. 그렇죠. 네. 나 나갈 건데 이제. 혼낼 힘이 없어. 근데 저는 만약에 내가 여기서 배 안에서 이제 좀 중간급이 되고 막 그러면 내가 어떤 식으로 하게 될까? 그런 게 스스로 좀 중요한 지점이라서 그런 생각을 좀 가끔 합니다. 저도 좀 기대돼요.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도 사실 팀장이 있고 팀원들이 있고 저는 팀에 속해 있으니까 그런 팀을 2번 옮겼었고 그리고 그 전에 영화를 일을 좀 하고 싶어서 할 때도 역시 팀이 있었고 그리고 군대라는 조직에서도 있어. 군대라는 조직에서는 제가 지휘관을 달지 못했지만 막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나는 과연 어떤 지휘관이 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저를 좀 시험하는 것도 될 것 같아서 좀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뭐 어떻게든 우리가 다시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저는 이 영화 역시 보말이고요. 처음과 마찬가지로 가해자 없는 링 멋있다. 위에서 뒤엉켜 울부짖는 피해자를 볼 때 답답함이 그대로 느껴졌다. 너무 답답했어요. 영화를 보고 나서 잠이 좀 잘 안 올 정도로 답답했어요. 코 골고 잘 잤는데. 그렇죠. 결국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잘 때 되면 자는 거니까. 전기장판이 되게 따뜻했어요. 자기 전까지는 좀 답답한 마음이 유지됐다는 거 캡틴 필립스를 보고 느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화 여기서 이야기는 좀 마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새로운 손님을 모신 만큼 네. 부산의 뭐 자랑 얘기 잠깐 들어볼까요? 부산의 자랑. 부산의 자랑. 부산의 사랑이요? 네. 아, 부산에. 난 부산일보가 알 거야. 민족 정론지. 영수장학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노선 잘 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지금요? 네. 아, 뭐, 비판할 건 늘 비판하고요. 서명수 시장은 빨리 물러나시고요. 네, 문화예술인들의 자유를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 잠깐 얘기를 들어봤는데 정말 참 기자님이세요. 아, 정말요? 네. 아닙니다. 권력에 기생하려고요. 네, 우리 아나백님의 그 인물평에 따르면 정말 톡톡 튀고 그 톡톡 튀는 모난 부분이 살아있는 그런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모났다는 표현은 제가 쓰지 않았습니다. 네. 저도 맨날 아나백이 하듯이 과장 좀 해봤어요. 자,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게요. 그 블랙리스트 김 기사였습니다. 네, 아나박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미아 씨였습니다. 네. 네, 블랙리스트와 함께 오늘을 즐거워합시다.